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5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두백스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그리고 저 눈이 맞추고 계시는, 웃고 계시는, 안녕하세요. 아, 가와이. 자, 그 대단한 재즈라는 거 들어봅시다. 여기가 재즈 맛집이요. 그 뭐지? 클래식 주자도 울고 간다는 그 재즈 그거 무엇이요 그거. 저번에도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클래식은 문외한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재즈 피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딱 재즈 피아노만이라고 한정을 짓기엔 좀 애매해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재즈 앤 피아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즈 이야기도 많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피아노 얘기가 있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즈도 뭐 너무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이야기라서,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에 재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많고 해서 저는 어떤 그 한 작품 속에 있는 재즈와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언덕길의 아폴론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실사판도 나왔던, 작년에 개봉했더라고요.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 속에서 재즈 연주를 하는 장면들에 얽힌 뒷얘기, 거기에 나오는 곡들, 뭐 뮤지션들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좋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언덕길의 안폴로는 참고로 고다마 유키 원작의 만화고요. 애니메이션이 찐입니다. 네, 그게 찐이죠. 실사는 될 일이 아니다. 영화는 망입니다. 네, 완전 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고마츠 나나는 이쁘다. 그녀는 늘 그런 예쁘다. 거. 네. 거기 안 나와도 예쁘다. 네. 어디 나와도 예쁘다. 고마츠 나나가 출연해서 살린 영화가 한둘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신 분은 실사판도 그냥 어떤 오늘 저희가 소리만 하는 들어라. 얘긴 재즈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 장면들만 보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아니요. 그렇게 안 돼? 하면은 재즈에 대한 약간의 힘, 약간의 미련마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애니를 보시라. 네. 그렇게 애- 길지 않습니다. 애니도. 애니메이션 네. 몇 번 정도래요? 12부작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그 한 부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뭐 부담 없이 하루에 하나씩 보셔도 금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꽤 재밌고요. 그리고 애니는 뭐 어디선가 뽑은 무슨 명작 뭐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맞아요. 있고, 명작 몇 편 뭐 이런 식으로. 그 애니가 되게 선선하게 보기가 좋아요. 그냥 이렇게 큰 갈등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음악 좋아하면 그냥 음악과 함께 음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소년들의 얘기 뭐 이런 거라서. 예, 그게 뭐 스포는 아니고 스토리만 아주 잠깐 설명드리자면, 왜냐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또 이야기를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 배경이 1960년대 말쯤이고요. 일본에서 어떤 고등학생들 사랑과 배신과 우정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전형적인. 하지만 그렇네요. 그 중심에 재즈가 있는, 이 친구들이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어떤 매개체가 재즈가 된다라는 그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후반에 가면 사실 재즈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초반에 그게 좀 많긴 한데 근데 약간의 메타포들이 있어요. 어떤 재즈가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 속에 들어오면서 이 재즈의 곡들과 그런 것들과 이 인물들의 캐릭터와 스토리 흘러가는 것들 사이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좀 재즈를 아시는 분들은 하고 그렇게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12부작인데 그 각 에피소드에 보통 그런 식으로 한 부에 소제목들이 붙잖아요. 네. 그것들이 다 재즈 스탠다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재즈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모든 제목들이 그 원래 있던 노래죠, 일종의 재즈 스탠다드 제목들을 다 그 소제목으로 붙였어. 예를 들어서 뭐 모닝 아니면 But Not For Me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들인데 그게 각 제목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재밌으시다면 이 재즈 곡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입견이 드실까봐 혹시나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니 뭐 일본인데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좀 재즈가 이제 고급이다 이런 이미지가만 있으시다 보면 좀 이렇게 겁먹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60년대 배경인 이유가 60년대가 한창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사상적으로는 좌파 운동이 막 한창 극렬할 때죠. 여기도 잠깐 언급돼요. 여기는 이제 전공투 시대죠. 전공투죠. 말하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의 저항 문화가 있고, 그 와중에 재즈의 프리재즈와 연관되는 그런 재즈사에도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흑인의 인권을 대변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음악 사조적으로는 프리재즈라 그래서 음악의 외적인 바깥을 외연한 확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항적인, 근데 60년대가 약간 이거랑 연결되는 시대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만화가 60년대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듣기엔 케이팝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이게 가장 굉장히 핫하고 대중적이고 그런 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뭔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선입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1960년대 말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가 재즈 전성기는 아니에요. 네. 전성기가 어느 정도 지났을 시대고 60년대에는 온갖 음악들이 막 창궐하던 시대였죠. 뭐 디스코부터 해서 뭐 R&B, 뭐 블루스부터 해서 온갖 음악들이 막 그때 뭐 비틀즈부터 해서 락과 이것들이 막 하던 시대에 어떤 재즈는 이제 한물 같지만 지금은 이제 재즈는 굉장히 뭔가 클래식하고 오래된 느낌이지만 그때는 갓 시대를 이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재즈와는 이 배경 속에서 느끼는 재즈는 조금 미묘한 위상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50년대 말 여기에서 좀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앨범 같은 경우가 58년도 그 앨범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주인공의 고등학생들이 어릴 때 일본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모르겠지만 CM이라든지 방송 어떤 BGM 같은 걸로 굉장히 재즈들이 많이 활용되던 시기를 지나왔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재즈는 약간 구닥다리 음악이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거기서 이제 그 약간 반대되는 약간 조연으로 이렇게 락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상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재밌을 테고, 그리고 일본의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즈 시장이 가장 큰 나라가 실제로 일본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재즈 사랑이 굉장했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그 미국에 있던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앨범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재즈를 사랑하는 게 조금 폭이 막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어떤 특정한 시대를 특히 더 좋아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때가 일본 경제가 이제 막 피어나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일본 어떤 자그마한 바 같은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즈 밴드로 연주를 하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재즈를 즐겼던 분들이 취미로 악기를 배워서 지금까지도 그 재즈를 이제 즐기고 있는 그 문화의 어떤 그 중간 어딘가쯤에 있던 이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의 재즈는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사실은. 그죠. 네. 저도 그 일본에 가서 봤을 때 그 악기점에 이제 그런 클럽 정보나 이런 잡지들을 이렇게 배부를 하더라고요. 악기점에서 봤는데 우리로 치면 뭐라 표현? 로컬 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동네에 무슨 네. 클럽 있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게 연주 투어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변이 넓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누가 악기 배웁니까? 이게 컴퓨터 미디 이런 걸 맞아요. 배우는데 그런 굉장히 협소한, 또 제가 간 데 또 기타 샵인데 다른 멀티 악기 샵도 아니고 기타라는 제한된 악기 샵에서도 그 정도인 걸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변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무슨 도쿄나 이렇게 큰 도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인구 얼마 안 되는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때 다 그 마을에서 같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같이 밴드 했던 분들이 여직 그 마을의 어떤 술집 같은 데서 아직까지도 연주를 하시면서 즐기고 부럽다. 있는 굉장히 부럽죠.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조금 지나면 지금 같이 뭐 대학생들끼리 같이 드랍 더 비트해서 랩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나이쯤 되시면은 여전히 같이 모여서 뭔가를 또 그렇게 하고 하겠죠? 있겠죠. 재즈는 아니지만 지금은 어쨌든 뭐 그런 어떤 문화의 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전체 에피소드에서 재즈 연주하는 장면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몇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근데 의외로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아까 우리 말했던 본투비 블루라든지 헐리우드의 재즈가 소재로 들어가 있는 영화들 보면 의외로 재즈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제일 근래 히트쳤던 랄라랜드, 라라랜드라고 해도 되지만 네. 원어민으로 발음을 하자면 랄라랜드겠죠. 원어민 아니잖아 우리. 원어민을 흉내내자면 랄라랜드겠죠. 어쨌든 거기다 보면 뭐 라이언 고슬링이 굉장히 네. 재즈에 대해서 멋있게 말을 하지만 정작 되게 라이언 고답한 고슬링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치는 피아노는 그냥 별로 재즈 같지 않아요. 그 밴드 이렇게 나올 때는 제대로 재즈인데 네. 라이언 고슬링이 뭔가 그 유명한 그 곡 있잖아요. 세리 테마곡. 오브 스타. 예, 뭐 그런 것들은 별로 다시 재즈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겠죠, 일종의. 굳이 재즈를 강조해서 흥행에 도움될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일본 사람들 특유의 하려면 뭔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고집이 있어. 이게 족보 깊게 언더길의 파는? 어플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작권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앨범 자켓이 그대로 다 등장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에도. 그 앨범에 있는 곡 편곡을 그대로 다 해가지고 연주를 실제로 다 하고요. 그 실명들을 그대로 다 해가지고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른 어떤 영화들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그 주인공이 이제 카오루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클래식 피아노를 열심히 쳤던 그리고 꽤 피아노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배경 설명을 하자면은 약간 집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집은 부유하지만 막 의대를 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하지만 그 학교에서도 항상 뭐 왕따처럼 당하고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는 순간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위안이 됐던 조용하고 뭔가 샤이한 소년이군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편에서 보면 약간 그러면서도 약간 꼬여 있는 마음속에 다들 뭔가 있는 무시하고 거죠. 뭐 너희 같은 것들과 나는 달라 뭐 이런 식의 음. 캐릭터인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말 그대로 전학을 가면서 전학을 가면서 만나게 된 그 완전 정반대 엄청 덩치가 크고 괄괄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얽혀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리치코가 있죠. 리치코는 이 그 덩치 큰 그 친구 센타로의 센타로. 소꿉친구고 근데 이 리치코의 아버지가 레코드 가게를 하고 있고 그 레코드 가게 지하에 합주실. 합주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센타로가 드럼을 치는 거예요. 재즈 드럼만 쳐요. 근데 그걸 우연히 어떻게 뭐 스토리상으로 얽혀서 거길 가게 되는데 그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센타로가 재즈 드럼을 막 치고 있고 이게 재즈 드럼인가 뭐 어쩌고 이러면서 시끄럽게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리듬에 딱 꽂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를 막았다가 이 원초적인 이 리듬은 뭐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재즈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얘가 클래식 피아노를 치지만 카오루도 재즈를 모르진 않아요. 당연히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분위기라는 게 재즈가 워낙에 TV에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요. 저변이 이렇게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쳐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뭐 리치코가 그랬는지. 근데 자긴 재즈를 모르니까 뭐 안 친다고 그러는데 그 센타로가 너 같은 새님은 피아노 그런 거 뭐 쳐봐야 소용없어. 내가 쳐주지 그러면서 치는데 그게 아치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의 그 뭐지? 모닝. 그죠. 모닝. 그 앨범 타이틀이 모닝이고 앨범 제목도 모닝일 거예요. 그 모닝의 인트로를 아주 더듬더듬 쳐요. 얘가 그 센터로가 칠 수 있는 유일한 피아노 그 부분을 치는데 카오루가 그걸 듣고 뭐야 그게 무슨 피아노야 이러면서 괜히 오기에 그걸 쳐요. 당연히 이 사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훨씬 이제 정확하게 그걸 이제 누르겠죠. 센타로가 하지만 치는 것보다야. 낫죠. 그리고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실사판과 애니판이 조금 다른데 여기서도 재밌는 뒷얘기가 있어요. 실사판에서는 아마 그런 거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은데 실사판에서는 전혀 처음 들어본 것처럼 나와요. 카오루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친 그 부분만 듣고 음감은 있으니까 따로 쳐보는 걸로 끝나고 애니판에서는 나 이 노래 알아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걸 치고 멜로디를 치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피아노 일종의 애드립 같은 컴핑 같은 걸 같이 이렇게 따단이면서 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시대에 웬만한 고등학생은 재즈 앨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들어봤다라는 설정인 거고 실사판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건 재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곡이라는 미묘한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사판에서는 그렇게 쳐버리면 천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거기서 그 부분만 멜로디야 인트로 몇 마디만 살짝 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은 부분은 뭐냐 그러면 센타로가 아니야 그건 재즈가 아니야 스윙이 없잖아라고 개무시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센타로가 재즈가 아닌 건 음악이 아니야라는 캐릭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윙이 중요해요. 제가 이 첫 장면을 잡은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스윙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네. 옆에서 바를 운영하지만 손님이 없어 사놓은 술은 자기가 다 먹는 재즈 바를 운영하시는 하루키 씨가 와가지고 그죠. 스윙이 뭔지 가르쳐 주시 이러면서 그죠. 아까 우리가 클래식 피아노 얘기를 하면서 아까 시호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듬이에요. 재즈 핵심은 바로 그 리듬. 사실 재즈도 범위를 확장시키면은 그 스윙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재즈에서는 핵심은 리듬이고 그 리듬의 핵심은 스윙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따지면 요즘 말로 하자면 약간 레이백의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정박으로 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음을 밀고 땡기는 그 느낌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언더길의 아폴론의 설정을 보면은 이 얘기를 듣고 근데 뭔가 그 리듬을 듣고 약간 꽂히기도 했고 오기도 생긴 거예요. 카오루가 집에 가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은 그 모닝 앨범을 그 리츠코 아버지가 하시는 그 가게에서 그 클래식 앨범 구경하러 갔다가 그걸 사가지고 와요. 레코드 가게니까. 그래서 그거를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흔히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딴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악보를 옮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설정상으로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음감이 이 피아노 오래 쳤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몇 마디를 듣고 악보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레코드 오디오 플레이어는 2층에 있고 피아노는 1층에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왜 그러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음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리듬 때문에 카오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보상으로는 분명히 따다다당인데 그
앨범에서는 적을 수 있는 그 리듬이 아닌 거야. 그쵸.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특이한 싱코페이션과 액센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게 스윙의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요나 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합주를 한다고 치면은 처음에 이렇게 박자를 주죠.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근데 재즈는 1,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스윙감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정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재즈로 넘어갈 때 제일 힘든 것도 그 부분이고. 그 악보에 또 희한하게 써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 기타리스트의 뭐 이름 밝혀도 되겠다. 그 팬메슨이 어떤 노래를 이렇게 연주해 보려고 악보를 구해서 했는데 진짜로 박자를 이게 얘처럼 칼박으로 맞춰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칼박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 그죠. 리듬에 맞춰서 흘러가게끔 하면서 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따라 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타이밍을 그대로 캐치하고 싶잖아. 그죠. 예. 근데 이게 정말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악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소파에 파묻힌 것처럼 치라고 써 있어. 뭐 어쩌라는 거야. 심슨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호머 심슨 정도로 아니냐? 그러니까 레이백을 그 정도로 느슨하게 이렇게 뒤로 밀르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런 표현을 악보에다 써놓은 거예요. 소파에 파묻힌 것처럼 그런 상태로 쳐라. 소파에 그죠. 파묻히면 기타 못 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안하면서 이렇게 뒤로 느슨한 느낌으로 쳐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스윙이라는 것도 느낌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맞아요. 그 정해져 있는 정확하게 어떤 몇 분에 몇 번 몇 박자에 어떤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연주자마다 그 스윙감이 다 달라요, 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스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 영화의 대사를 빌자면 특유의 액센트와 싱코페이션의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지? 거기 잠깐 장면에 나와요. 그 카오르가 악보를 그린 거를 보면은 그냥 클래식 악보처럼 이렇게 해놔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뭔가 뭐지 표현을 싶은 해놓는 이렇게. 거죠. 근데 코드는 또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코드 진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오르는 클래식을 해왔기 때문에 코드의 화성의 어떤 단계는 분명히 알 테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코드를 표현하느냐에 대한 감이 별로 없다라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걸 그런 아는 사람은 볼 부분으로. 수 있어요. 코드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 코드 네이밍을 클래식 하시는 분은 배우지 않죠. 네. C 코드. 그래서 왜 그 이번에 JTBC에서 했던 슈퍼 밴드에서도 실제로 네. 거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네. 합주를 시작할 때 악보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그죠. 하잖아요. 요청을 어. 하거든요. 근데 그 악보가 코드 이름만 있고 악보를 안 그려놓고 코드만 있고 알아서 채워넣으니까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죠. 재즈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C-7이라고 하면 거기서 뭘 쳐야 될지 자유도는 있지만 그 안에서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감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카오르는 피아노 오래 쳤고 그 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도미솔 시다.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재즈 하는 사람이나 이러면 그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C 메이저 7이라고 적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걸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간단한 그 C 메이저 7마저도 적기 귀찮아서 간략하게 적을 수 있는 방식이 다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끊임없이 왔다면서 며칠 동안 계속 죽어라 연습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리가 튼튼해지는 좋은 근데 이제 작용이. 그 재밌는 장면이죠.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랄라랜드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라이언 고슬링이 피아노 옆에다 레코드판을 틀어놓고 거기 아마 찰리 파커였나 뭐 셀로니어스 몽크였나 뭔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틀어놓고 같은 부분을 바늘을 떼가지고 올려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해보고 요 느낌인가 싶어서 다시 바꿔서 해보고 그걸 릭이라 그러는데 릭을 이제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자기화 만드는 건데 그렇게 앨범을 다 카오르가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엄청 공부가 돼요. 그 음감에도 중요하고 어떤 그 리듬을 알고 그 음악의 그 스케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청 귀찮죠.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리고 그게 괜히 레이지 템플 주인이시겠습니까? 옛날엔 진짜 귀찮았어요. 그 뒤로 요즘은 진짜 파일이 있으니까 그죠, 그 타임 바로 그냥 이렇게 제끼면 되는데 마우스로 옛날엔 진짜 특히 옛날에 LP면 그나마 또 나. 그죠. 그쵸. 예. 바늘을 옮기면 테이블 되니까. 하는 테이블은 애들은 엄청 짜증나죠. 갔는데 정확히 또 안 감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바로 프리롤 해가지고 한 5, 6초 그냥 듣고 있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이 되면 사실 웬만한 것들은 음감이 있고 어느 정도 그때 절대 음감이 아니라 그래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은 한 번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웬만한 피아노 연주자들은 다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귀찮다기보다 악보에 적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저도 이제 연습할 때 이제 따곤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들은 대로 계속 쳐봐요. 맞을 때까지. 그래서 외워버리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악보 적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뭐 어쨌든 딴 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카오르가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해서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실사판에 나오고 하는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얘 모범생인데 수업 시간에 그 센타로가 카오르 바로 뒷자리에 앉는데 얘가 책상에서 빈손으로 그 피아노를 연습하는 거야.
따닥따닥 하는데 그걸 보고 있던 센타로가 뒤에서 연필로 드럼 박자를 넣어주기 시작하죠.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왠지 뭔가 짠하기도 하고 그렇게 둘이 처음 이제 연결되는 뭔가 어떤 교감하는 교감하는 지점이죠. 지점이죠. 이게 숟가락이나 이게 연필로 밥상 두들기면 책상 두들겼잖아요.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 곡이 뭐냐면 바로 모닝이라는 곡인데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 그 곡인데 아까 저번 회에 말씀드렸던 마약을 하지 않은 그 누구냐 그러면 아트 블레이키는 아니고요. 아트 블레이키와 재즈 메신저는 음악 그 재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과 팀인데 그 팀의 전신은 호레이스 실버 앤 재즈 메신저였어요. 맞아요. 호레이스 실버는 재즈 피아니스트고 그 바로 호레이스 실버가 마약을 하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셨고 굉장히 맞아요. 드문 상대적으로 분이시네요. 제가 호레이스 실버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피아니스트는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호레이스 실버 좋아하고 그 펑키 송마이 파더인가요? 네, 송 포 마이 파더. 그 앨범을 진짜 좋아했어요. 엄청 좋죠. 그 앨범은 네. 유명하기도 굉장히 사실 유명하기도 하고 그 앨범은 그게 처음에 요즘 사람들 기준 자켓 사진을 보면 안 듣고 싶은 앨범이에요. 그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공원에서 무슨 이렇게 찍은 것 같은. 비둘기 모여줄 것 같은. 그렇지. 손자가 할아버지 거기 계셔보세요. 그냥 괜히 성의 없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에 그 자켓이랑. 근데 노래가 되게 펑키하잖아요. 그죠. 예. 그 자켓 사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깔끔하고. 그죠. 그래서 호레이스 실버가 굉장한 어쨌든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확실한 거 뭐 정설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예요. 호레이스 실버가 떠났어요. 그렇게 마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아트 블레이키가 그걸 맡으면서 이름이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로 바뀌었어요. 근데 떠난 이유가 다들 약쟁이들인데 호레이스 실버 그게 짜증나가지고 떠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약하고 놀아. 나 혼자 가서 놀래. 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 약해서. 호레이스 실버는 떠나서 그 후에 그 후배 뮤지션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쳤다고 표현하기는 있지만 자기 길을 찾게 해주고 그래서 뭐 거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했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가 호레이스 실버가 떠나고 쩌리가 됐냐? 아니에요. 여기서 하드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밴드고 실제로 엄청나게 오래 활동했고 80년대까지도 아트 블레이키 사후에도 계속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약의 힘이죠. 근데 이 재즈 메신저를 거쳐간 뮤지션들 이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게 뭐 베니 골슨, 뭐 행크 모블리, 웨인 쇼터 이런 거 다 아까 재즈 아시는 분들은 아트 블레이키와 약곡들. 그리고 근래까지도 이제 있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때 윈턴 마샬리스, 브랜포드 마샬리스 형제도 여기에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아마 유명한 거는 여기 그렇게 길게 활동했던 것 같진 않은데 척 맨지오니 또 바바 바라바바 그죠. 그 유명한 여기저기 BGM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였던 척 맨지오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즈 음악사에서 굉장히 어쨌든 사관학교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었. 근데 이 아트 블레이키의 모닝을 왜 이 첫 곡으로 썼느냐를 또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왜냐 그러면은 센타로가 이 곡만을 유일하게 쳤잖아요. 근데 네. 아트 블레이키가 누구냐 하면 드러머예요. 보통 이런 밴드의 리더들은 마일즈 데비스처럼 관악기 이렇게 그런 아니면 피아노 빌 에반스 이런 네. 식이지. 드럼은 아닌 거죠. 드럼이 그 밴드의 리더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있는데 그분들은 다 레전드급들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 드러머 이름을 내세워서 밴드를 하지 않아요. 잘. 드러머는 대부분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네. 역할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때문에. 위플래시를 보시면 알지만 드러머들은 많이 맞아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 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센타로가 드럼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 당연히 드러머에게 더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시대에 어쨌든 있는 사람들 중에 드러머로서 가장 뭔가 일가를 이루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트 블레이키예요, 사실. 그래서 그 앨범이 당연히 센타로에게는 거의 교과서 같이 늘 자주 듣는 앨범일 것이고.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런 어떤 작품에서 설명하지 않지만 어떤 그런 맥락들이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이번에 찾다가 보니까 이게 애니판과 실사판의 설정이 조금 다른데 네. 센타로가 실사판에서는 혼혈인데
버려져서 그 성당에서 버려져서 입양되고 이런 설정으로 나와요. 그죠. 고하고 근데 이제 입양을 되긴 했지만 고아로 살고 근데 이게 아트 블레이크의 실제 인상과 굉장히 비슷해. 그 설정을 따온 것 같아요. 아트 블레이크도 뭐 그 혼혈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거의 고아처럼 버려져서 살아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힘들고 외롭게 자란 거를. 드러머로서 어떤 자기 그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의 어떤 스토리인 거죠. 거기 보면 네. 센타로가 그 지나가는 설정이긴 하지만 흔히 말하니까 미국 전후에 그러니까 일본 전후에 그 암울했던 그러니까 그죠. 흔히 말하는 미군 병사와의 네. 혼혈인 거죠. 그래서 백인 혼혈인데 그게 뭐 알잖아. 그런 혼혈 저희가 알긴 뭘 애가 알아요. 혼혈 애가 잘하는 그 분위기라는 것이라는 게 어떤 건지 흔히 말하는 튀기라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설정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일본에서 믹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처음 재즈와 피아노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 장면. 네. 네. 재즈를 처음 만나는 순간 카오루가 이게 모닝인가 뭔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뭐야 언덕의 아폴로를 보다 보면 수많은 재즈들이 나오고 실제 자켓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에 가면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듣다 보면은 유튜브 댓글에 모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튜브 댓글에 있어요. 저도 가서 오랜만에 찾아봐야죠. 갔다가 영어로 여기에 언덕길의 아폴로를 듣고 이걸 찾아온 사람은 나뿐인가라는 거가 이 글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애들이 아니다, 나도. 나도 이걸 찾아왔다라고 예, 모닝 맞을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쫙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걸 보고 찾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이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랄라랜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어떤 곡을 특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여기서는 그 모든 곡들을 그런 식으로 딱 지정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막 버전을 다운받아서 제가 옛날에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친절하게 자막 번역자가 거기에 무슨 곡인지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청량한 찾아보기 더 사람. 편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둘이 처음 만나서 재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얘기가 발전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다시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다른 인물 한 명이 또 더 등장해요. 준이치라고 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준형 센타로 어릴 때부터 이 마을 출신이고 재즈 트럼펫을 해요. 그래가지고 재즈를 하는 사람 자체가 이 마을에 별로 없을 테니까 엄청 따랐던 형이고 이 형이 도쿄에 가 있다가 잠깐 마을로 돌아와. 여기에는 또 이제 설정이 있죠. 이분이 이제 전공투에 몸을 담아서 도쿄인데 뭐 여러 가지 상처와 이런 거에서 잠시 이제 고향에 이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런 피하러 온 거 설정이에요.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너무 좀 약간 캐릭터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나이도 젊은데 트럼펫도 너무 잘 불고 얼굴도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해요. 진짜.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니 뭐 제가 질투할 이유는 없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어떤 그 선망의 대상으로 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처음 등장을 해서 잼이라는 걸 해요. 여기서 드디어. 근데 이제 카오루가 우연히 그 연습실에서 만나고 카오루는 여전히 이제 재즈에서 잘 모를 때. 그리고 리츠코의 아버지 레코드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재즈 베이스를 또 치시는 분. 그러니까 이래서 세 명이서 합주로 그 전에도 종종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피아노가 왔다. 왔으니 우리 다 같이 피아노 왔어. 하지만 얘는 잘 못 치니까 일단 합주를 오랜만에 해보자 해서 세 명이서 곡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카오루가 깜짝 놀래. 즉흥 연주? 이러면서 그게 바로 재즈의 어떤 매력 중에 하나죠. 그쵸, 클래식에서 맞아요. 악보가 없이 바로 먼저 그 트럼펫이 정확하게 장면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준이치가 먼저 트럼펫으로 뭐 많이 들어보셨을 재즈에서 니리리리리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갑자기 베이스가 들어오고 드럼이 거기 맞춰서 이제 그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때 연주하던 것도 그냥 완전 즉흥 연주는 아니에요. 사실 있는 곡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백스 그루브라고 마일즈 데이비스 앨범에 있는 곡인데 일종의 약속 아마 뭐 설정으로 따지자면 그 전에 자기들끼리 자주 했던 곡이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 카오루가 뻘쭘이 있으니까 센터로가 눈치를 줘요. 뛰어들라고. 쳐 빨리. 빨리 쳐봐. 그래가지고 카오루가 쭈뼛쭈뼛 가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긋나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 리듬은 정박이거든요. 그쵸. 이 잼에서는 이미 막 그 스윙으로 막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소심하게 작은 소리로 코드를 몇 번 잉 이렇게 눌러 잉 이렇게 그 동네 피아노 소리 희한할세.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도 다 막 안 울린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쳐줘요. 근데 이제 센타로가 그 일본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뛰어들어. 그러면서 카오루가 어느 순간 긴장을 풀면서 그 리듬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컴핑을 하고 살짝 솔로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컴핑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지만 그 스윙 리듬을 살려서 하긴 정말 힘들어요. 그냥 그 엇박자 느낌에 뭐 몇 번씩 꿍꿍꿍 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처음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거의 어떤 정도면 심지어는 그
안 된다 정도 느낌 공포가 오는 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왜 뭐라 그럴까 왜 컨베이어 벨트에 손 잘못 넣으면 손이 갈려 나갈 것 같은 게 막 공공공 찍어나는데 그 사이에 손을 넣다 뺐다 해야 돼 나보고 하라는 건데 내가 무서워서 못 하는데 잘못 넣으면 손이 거기에 찢겨 나갈 거야. 근데 그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죠. 잘못 들어가는 순간 음악을 다 망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카오르가 이 연주하는 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묻어가면서 누가 봐도 재즈 피아노를 한 10년은 쳐본 사람 맞아. 너무 천재야. 너무 천재야. 근데 거기서도 보면 어쨌든 이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니찌가 눈빛을 또 이 자식 찐이야. 보통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래야지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그쵸. 될 테니까. 그래서 연주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짧은 그렇게 순간에 이제 희열을 느끼는 말 그대로 합을 맞춰가면서. 재즈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이런 느낌의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로 잠깐 넘어가자면은 이 재즈 즉흥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재즈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즈의 즉흥 연주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그 근데 잼이라는 게. 그죠. 근데 잼이라는 건 꼭 재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락에서도 가능하고 하려면은. 근데 보통 있는 곡들을 이제 공연에서 연주하니까. 근데 락이라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차피 그 약속된 선언에서 그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라든지 연주자들은. 근데 재즈는 그게 특화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재즈를 공연 같은 걸 혹시 보신다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곡이 연주되는지의 형식을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 재즈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즈 스탠다드 곡들이라는 네. 게 보통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재즈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중에 재즈 스탠다드 곡을 연주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 Autumn Leaves나 아니면 Fly Me to the Moon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재즈는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Fly Me to the Moon을 한다고 치면은 그걸 다 같이 그러니까 32마디예요, 보통. 그것들을 테마라 그러는데 그 다 아시는 멜로디 있잖아요. 따다다다다다 그거를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그 멜로디를 예를 들어서 그 리딩 파트를 맡은 뭐 트럼펫이 될 수도 있고 피아노 트리오면 피아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연주를 해요. 그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즉흥 솔로로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피아노 트리오로 설명을 드릴게요. 피아노가 이렇게 세 명에서 각자 이제 합을 맞춰서 테마를 연주를 다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100%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는 네. 거지. 피아노가 솔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가 그냥 자기 맘대로 치는 게 아니에요. 맘대로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Fly Me to the Moon이라는 그 곡에 있는 코드 진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코드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재즈의 어떤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제한된 자유다. 그걸 이제 단어의 표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제한이라고 그러면 약간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잖아요. 형식이 어떤 정해진 약속 안에서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즈의 발전사를 보면 어쨌든 그거를 제한으로 느낀 사람들이 그 또 제한을 다르게. 더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재즈의 이론의 발달사랑 겹쳐요. 그죠. 이제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보통 흔히 이제 재즈 클럽이나 바 같은 데서 연주한다고 쳤을 때 스탠다드 곡을 연주하면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피아노가 먼저 여긴 정해진 건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그 테마 32마디를 속에서는 몇 번을 반복하는지는 그 자기들 마음이에요. 근데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자기 필 나는 대로 그거를 그 32마디를 하려면 100번 반복해도 돼요. 그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10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통은 끝나면 베이스 솔로가 들어가요. 그러면 피아노는 거기서 컴핑 같은 걸 해줘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위기만 잡아주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테마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 테마로 돌아올 때도 아마 재즈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장면을 가끔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리드 악기를 하는 사람이 보통 머리를 톡톡 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왜냐 그러면 헤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 솔로가 다 끝나고 다시 Fly Me to the Moon 그 멜로디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트레이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피아노와 드럼이 몇 마디씩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8마디씩을 주고받을 수 있고 4마디씩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2마디씩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피아노가 먼저 8마디를 하고 넘기면은 드럼도 8마디를 연주하고 넘겨주고 그런 식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4마디를 줄일 수도 있고 뭐 그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동안 베이스는 이제 드럼 솔로 할 때는 멈춰주고 피아노가 트레이드 솔로 할 동안은 또 바스 서포트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그런 식으로 한다.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이 트레이드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피아노가 어떤 리듬을 먼저 해주면은 드럼에 이거 재밌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주고
그럼 드럼이 또 요건 어때? 그러면 피아노가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건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즈 보통 공연을 한다고 치면 이런 형식을 주로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먼저 그 맥스 그루브라는 곡을 연주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솔로들이 들어가면서 카오루도 이렇게 살짝 그런 장면들이 그 맛만 보여줘. 네네네. 왜냐 그러면 이 전곡을 그렇게 달면은 이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 30분인데 그걸로 10분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이 사람들 천재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뉴욕 천재인데. 뉴욕 한복판에서 지금 필드에서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 레벨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도 보면은 그 카오루가 컴핑이라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 뭐 솔로를 할 때 이렇게 반주처럼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뭐 반주해주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거 자체가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그거 재즈에선 보통 예를 들어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코드 안에서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를 선호해요. 하지만 재즈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그 귀에서 약간 거슬리는 듯한 겹치는 그런 그 가슴 속에서 뭔가를 긁는 듯한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재즈에서는 딱 떨어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즈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멜로디 트럼펫이 어떤 수려한 솔로를 하거나 하는 동안 그 옆에서 그 빈 듯한 어디 미묘한 그 거기에다 계속 긁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컴핑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드가 C 메이저 세븐이다 그래서 도미솔시를 치는 거는 쳐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하지만 그럼 보통 이제 연주자들이 들으면 뭐야 저거는 이럴 수 재즈 치러 와서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막 여러 가지 텐션들이 들어가고 뭐 어보이드 노트 또 심지어는 어보이드 노트라는 거죠. 원래는 치면 안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심지어는 재즈에서는 허용이 돼요. C 메이저 세븐 칠 땐 진짜 고수처럼 보이려면 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파만 치면 돼. 파 빡 때리면 그 파가 어보이드 노트거든요. 그래서 C 메이저 딱 칠 때 파 딱 때리면 고수?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파. 근데 그러면 이제 욕을 왜냐 그러면 그 파를 치는 강도가 중요해요. 그걸 그렇죠. 적절하게 살짝 톡 치면 멋있는데 세게 치면은 뭐야 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무력화만 만드는. 그럼 만약에 또 그거에 자신 없잖아. 그럼 피아노에 손을 넣어서 팔을 땡기면 돼요. 그럼 진짜 있어 보이는 애다. 피아노 건반 안 때리고 왜 손 집어넣어가지고 줄을 파딱 때리면 쟤는 진짜 고수인가 보다. 뉴욕 한복판에서 왔나 보다. 쟤 진짜 완전. 그죠. 그게 왜냐하면 재즈 피아노도 스타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연주자마다 다 다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보신다고 치면 이 장면에서 재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거다. 뭐 보셨으면은 뭐 이미 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즈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순서대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요 장면에 얽힌 얘기들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를 느끼시면 거기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네. 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번외로 잠깐 얘기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의외로 좋은 채널을 하나 찾았는데 찾으셨어요? 오마이 이거 홍보도 네. 왜냐 그러면 그분이 너무 노력을 했는데 그 구독자 수가 많지 얼마 않아요? 되지 않아요. 보니까 여자분이신데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오마이 재즈라고 치면은 그분이 재즈 스탠다드 곡에 얽힌 이야기들과 뭐 재즈 시대별 50년대 60년대 뭐 40년대 50년대를 나름 편집을 되게 정성스럽게 하셨는데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으시군요. 많지 않으세요.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재즈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겠군요. 길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정보는 많지는 않은데 좀 흥미를 느끼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장면들인데 그 중에 이건 장면이라기보다도 어떤 곡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카오루가 리츠코를 뭐 상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이미 좋아하겠죠. 좋아해요. 근데 삼각관계 리츠코는 되는 거 아닌가요? 센타로를 소꿉친구로서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든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여기서 똑같은 그게 나오죠. 남자들의 수단이라는 게 얼마 없거든요. 피아노를 쳐줘야겠다. 여기서도 떠든 여명 눈동자를 쳐야겠다. 여기서 더러운 게 백인 혼혈의 그 덩치 큰 애를 좋아하는 거야. 이 미식축구부 같은 녀석. 당연한 거 아닌가? 드럼이나 치는. 그죠. 내가 더 섬세한데. 그 박력. 그래서 너드의 영원한 서사야 이거는. 그 너드 카오루가 연습하는 곡이 뭐냐 그러면 이게 왜냐 그러면 카오루에게도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네. 바로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곡인데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온갖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했지만 집어서 카오루가 연습한 건 빌 에반스의 실제로 엄청나게 유명한 제일 그 유명한 버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래는 백설공주 주제가죠. 그렇죠. 대부분 재즈 스탠다드들이 그때 옛날 1940년대 뭐 이런 30년대 이럴 때 그 브로드웨이 네. 뮤지컬 아니면 헐리우드 무비의 주제가들을 썼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보면은 카오루가 센타로한테 고백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감정을 담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게 요즘 이런 노래 하면 안 됩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왕자님이라뇨. 이게 교육적으로 옳지가 않군요. 그죠. 하지만 그땐 1960년대 배경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는데 이게 왜 카울에게 잘 어울리냐 그러면 아까 비레반스 얘기는 우리 계속 나왔었죠. 비레반스 자체가 클래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실제로 대학교까지도 클래식을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재즈로 이제 넘어온 거죠. 카오로 같네요. 그렇죠. 그 캐릭터 겹치는 게 있고 네. 심지어 이거 연주를 했을 때 센타로와 주니치가 옆에서 뭐야 비레반스잖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까면서 왜냐면 안경을 쓰고 있거든. 비레반스도 유명하게 안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비레반스 납셨네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터치와 이런 것들이 비레반스가 유명한 이유가 재즈는 사실 흑인 음악 네. 이었고 흑인에게 굉장히 주도적인 음악이었는데 비레반스는 그 사이에서 어떤 자기 일가를 이룬 백인으로서 참고로 비레반스는 백인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왜 유명했냐 그러면 뭔가 그 스윙 느낌이 있으면서도 클래식의 어떤 문법들과 화법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유명한 뮤지션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카오루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와닿는 사람이죠. 접근 가능한 음악이죠. 그리고 Someday My Prince Will Come 같은 경우에도 센터로 내 마음을 받아줘. 센타로는 아니지만 뭐 그런 왜냐면 브로맨스라는 게 또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게 수신이 누구냐가 참 중요한 얘기네. 거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비레반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네. 제가 비레반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비레반스가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면은 보통 재즈 피아니스트들한테 어떤 피아니스트를 좋아하십니까 물으면은 비레반스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기본이에요. 뭐 더 이상 좋아하고 나쁘고 할 입 분이 밖에 아니야. 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취향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비레반스는 그냥 기본이란 깔고 가는 거예요. 비레반스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범접의 수준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내가 물어봐도 항상 주변에 재즈 피아니스트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비레반스 얘기는 잘 안 해요. 비레반스를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하죠. 비레반스는 뭐 항상 그런 식이에요. 왜냐면 비레반스 아니 또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흔해가지고 그렇죠. 예. 비레반스 얘기하는 게 나의 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비레반스 뭐 그거 뭐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신문 이놈의 힙. 누구나 다 아는데 왠지 그럼. 이름 말하면 그렇잖아요. 북구권 이름 같은 거 돼야 돼요 요즘엔. 에스비언 스프란슨 좋아. 원래 어딜 가도 제일 유명한 사람은 잘 얘기 안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 그러면 제 팔에 타투가 있는데 비레반스의 타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비레반스라면 어떤 시그니처 자세가 있거든요. 삐부실 아니고. 저 자세가 비레반스가 사다코가 되기 바로 직전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가 비레반스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 타투를 보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실루하시기 때문에. 근데 비레반스의 이 앨범 자켓이라든지 그 사진을 본 사람, 비레반스 아는 사람은 보는 순간 비레반스를 알 수 있는 뭐냐 그러면 설명을 드리자면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코를 바로 건반 위에서 몇 센치 떼어놓고 구부린 채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시그니처 무브예요 일종의. 거북목 특화. 거북목 특화. 아마 등에 문제가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거의 피고 이렇게 꼿꼿이 앉아서 보통 클래식 연주자들은 계속 몸을 움직이지만 꼿꼿이 서서 연주하는 네. 게 우리는 연상을 하잖아요. 등을 근데 펴고 있잖아요. 비레반스는 거의 눈을 잘 뜨지도 않고 감고 바로 건반 위에서 몇 센치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숙인 채로 하는데 제가 그게 바로 제 팔에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제가 비레반스 뭐 100분의 1이라도 치면서 이런 걸 하면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선망의 대상이니까 저에게는. 그쵸. 뭐 선망의 대상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비레반스가 그 유명한 이유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클래식의 이런 화법을 가져왔다는 걸로 유명하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비레반스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좀 후기 앨범들인데 명반 4개가 있거든요. 그 시절이 이제 비레반스 가장 이제 유명하고 찬란한 시기로 사람들에게 이제 일컬어지는 시기인데 그게 베이시스트 스캇 라파로, 드러머 톰 모션, 폴 모션. 그러니까 폴 모션, 아니면 이렇게 스펠상으로 모티앙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보통 폴 모션이라고 하죠. 이 3명 트리오 시절에 했던 그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도 들어있는 예를 들어 Waltz for Debbie 그 곡이 들어있는 Portrait in Jazz라든지 아니면은 뭐 Sunday에 했던 빌리지 뱅가드 맞나? 맞아요. 맞죠. 그 하여튼 4개 앨범이 있어요. Exploration인가 그렇게 해서 총 4개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자체가 이런 컨셉이에요. 그 3명 트리오에서 사실 비레반스 전에는 피아노 트리오가 잘 활동을 안 했어요. 왜냐면 피아노는 대부분
뒤에 있는 악기로서의 역할이 더 컸어요. 그전에는. 그죠, 반주 악기죠. 반주 악기예요. 그러니까 재즈에서는 약간 전문 용어로 리듬 다이라고 그러는데 베이스, 드럼, 피아노를 리듬 파트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솔로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트럼펫이라든지 색스폰 같은 것들이 주로 전면에 서고 그 셋은 받쳐주는 역할이 더 컸고 피아노 트리오로서 활동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 빌 에반스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이 솔로를 연습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느끼게 된 자괴감이 있어요. 이 나팔놈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약간 이 금관악기의 퍼포먼스가 퍼포먼스는 있잖아요. 범접하기가 힘들 정도로 솔로의 왕이고 솔로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확실히 느껴요. 그죠. 예. 차인표 씨가 왜 색소폰을 불었겠어요? 맞아요. 이 나팔놈들 막 약간 이게 나팔수들. 분이 막 올라오면서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따지면은 특히 저는 이제 색스폰보다는 트럼펫을 더 트럼펫. 좋아하는데 트럼펫은 어떤 가슴 후벼 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소리의 어떤 음감과 음정의 어떤 날카로움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음색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도 트럼펫도 예를 들어서 뮤트를 하고 하는 연주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럼펫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피아노는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한 큐에 가슴 속을 파고드는 음을 내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빌 에반스 앨범이 그거에 이제 특화된 건데 그 음과 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담는 거가 왜냐하면 여러 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단음을 연주하게 돼 있지만 네. 이건 여러 음과 음 사이의 어떤 그 조화랄까? 빌 에반스는 저는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 물론 다른 피아니스트들도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빌 에반스 그 미묘한 느낌 그래서 이 제일 유명했던 네 가지 앨범은 그런 식의 클래시컬한 어떤 화법을 두고 굉장히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은 어떤 조용한 느낌의 곡들이 많고 근데 포트레이트 인 재즈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곡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그래도 뭔가 재즈스러운 느낌 많고 어떤 곡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흔히 재즈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통 떠올리시겠지만 재즈 하면 뭔가 이렇게 영화 속에서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와인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충실한 음악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듣기 편하다는 건 아니고 너무 그거 아름답고 아니면 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섬세한 앨범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이제 빌 에반스는 이 시기 이후에 좀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 게 이 스콧 라파로 베이시스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마 20대 중반에 이 네 개 앨범 중에 마지막 앨범을 로그인하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이게 모자라는군요. 빌 에반스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었던 게 마치 자기 막내 동생 같이 근데 너무 베이스 잘 친 애가 있는 거 우쭈쭈하면서 우리 대박이야 우리 연주하면 너무 좋아 이랬던 애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약간 뭔가 심적으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활동을 못 하다가 그에 다시 시작하면서 뭐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척 이스라엘인가 어떤 새로운 또 베이시스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앨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것도 새로운 시도였어요. 일종의 잘 없었던 게 짐 홀이라고 유명한 재즈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짐 홀과 그 빌 에반스 둘이서만 앨범을 낸 언더커런트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건 자켓도 멋있어. 기가 막혀 이거는 진짜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할게요. 그 자켓이 약간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아트웍이에요. 그 앨범 네, 자체도 그죠. 제가 그 작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다 모든 곡이 좋은데 저는 이제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도 들어보셨. 거기서 그 굉장히 둘이서만 연주하는데도 너무 아름다운데 격정적이에요. 그 앨범에서 그 마이 퍼니 발렌타인. 근데 그 격정을 느끼기까지 그 앨범은 수많은 억겁의 잠을 참으면서 이렇게 왜냐면 그게 약간 두 분 다 스타일이 굉장히 격정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둘 다 백인이고 굉장히 좀 학구적인 스타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졸려요. 뭐가 이렇게 박진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적인 그루브가 있어요. 근데 그 내적인 그루브는 정말로 이제 좀 이게 귀에 들릴 때쯤에 이제 들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스콜라파로 얘기는 잠깐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사실 처음에 옛날에 스콜라파로가 죽고 빌 에반스가 이제 방황을 했다 그러길래 뭐 솔직히 같이 연주하는 친구가 아무리 뭐 애지중지했다고 해도 사람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자식도 아니고 나의 음악 인생이 여정이 이렇게 막 망가지느냐 했는데 그게 들어보면 이제 좀 알아요. 그럼 특히 저는 썬데이 앳 더 빌리지 뱅가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왜 아냐면은 원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베이스가 둥둥둥 하면서 코드에 그 근음을 쳐줘요. 반주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약간의 그 위에 또 반주를 살짝 얹고 그 위에 솔로를 하는 건데 이 반주를 얹고 솔로 하는 걸 피아니스트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 피아니스트가 반주하면 솔로하다 보면 이게 동시발성이 열음을 손가락 10개니까. 그러니까 10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잘 진짜 못하는 허접한 밴드인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해 아마추어들인 경우에 베이스랑 피아노의 역할이 겹칠 때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3명이니까 사운드가 벼. 드럼은 또 어떨 땐 비고 어떨 땐 너무 넘쳐가지고 어. 시끄러워지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드럼은 또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못 하니까 드럼이 치치치치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 드럼은 얘는 뭐야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3명이 그 앨범을 들어보시면 휘감겨요. 어마어마하게 휘감겨. 네. 진짜 막 베이스가 빈틈을 찾아서 옛날에 그냥 워킹이라 그래서 둥둥둥둥 이것만 했는데 도솔미솔만 하는 애가 막 솔로 같은 느낌, 솔로인 듯 아닌 듯한 짧은 프레이즈가 반주 사이로 막 휘감아 들어오면서 그 사이를 또 드러머가 사이가 비면 드럼 소리로 뭐 심벌이든 뭐든 해서 막 그 박자를 쪼개면서 들어오면서 약간 어마어마해. 그죠. 그래서 그 앨범이 그렇게 유명한 게 이게 비레반스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거를 인터플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그 앨범을 들어보면은 다 섞여서 들리는데 한번 그렇게 피아노만 들어보시고 베이스만 들어보시고 드럼만 들어보시면 다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보면 각자 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아서 들으면 다 이게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레벨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드물겠죠, 진짜. 근데 이제 한번 그 정도의 어떤 뭐 이데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을 구현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 만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다시 못 만나라는 거는 자기 음악 인생에서도 좀 크리티컬한 거죠. 그죠. 예. 어.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레반스가 실제로 그냥 독주 피아노만 앨범으로 낸 것도 꽤 많고 그래서 그래미상도 실제로 받았고 했지만은 그 트리오 플레이를 굉장히 제일 선호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주면 그 레벨이 맞으면서도 동시에 연주 실력이 된다 그래도 인터플레이 서로를 들으면서 맞춰가는 그게 돼야 돼.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이건 다 쓸모없는 짓이 되는 건데 그게 됐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거고 왜냐면 그 비레반스 후반기 앨범 보면 오버더빙한 앨범이죠. 그 앨범 오버더빙하죠. 그것도 컨버세이션 예. 위드 마이셀프인가 그래가지고 자기 음악을 그 위에 또 오버더빙해서 자기가 또 피아노 치고 그죠. 그 위에 자기가 또 혼자 치고만 베이스를 치고 솔로를 치고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연주한 게 아니라 친 거 위에다 다시 연주해서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앨범 특이한 앨범이 뉴에이지 있어요. 앨범 같은 야니 그분이 녹음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야, 진짜 그렇게 녹음하나?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맞죠? 그 약간 몽환적인 근데 목소리 보통 하시는 혼자서 여러 가지 음악을 하면 보통은 다 한 번에 연주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치. 더빙을 하는 게 아니요, 맞긴 보통 한데 그 노래를 그렇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화음을 자기가 쌓는다. 아 그건 많이 하죠. 실제로 어. 오버더빙이라서 실제로 그 노래 부르신 분들도 네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피아노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야니가 아니고 다른 없었죠. 사람인가 보다. 야니 남자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말고 여자분인데 내가 지금 말한 사람은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그러니까 피아노란 악기만 그러니까 악기를 여러 개를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악기 위에 또 악기를 더 쌓고 하는 방식인데 약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좀 거의 후반기 앨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이렇게 약간 왜냐면 사실 그 평생에 그 뭐랄까 마약에 빠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진짜 그 내 맘에 드는 음악 친구가 없어라는 그 어떤 일종의 그 분풀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거에 가까워가지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한번 그게 있는 게 사실 저는 그 시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후에 다시 트리오를 결성하는 게 이제 에디 고메즈라는 그 베이시스트가 새로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드러머도 굉장히 잭 드조넷이라고 이 세 명에서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잭 디조넷이 사실은 피아노도 거의 비레반스만큼 치는데 그죠. 예. 드러머다. 이분도 나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네. 분이에요. 잭 드조넷 자체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시기가 저는 왜 좋아하냐 그러면 스토리도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때가 거의 비레반스 마약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몸이 거의 망가져 있던 말신창이가 시기예요. 됐군요. 그래서 막 오락가락하는 시기에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매니저가 새로 이제 왔는데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말 그대로 엄마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비레반스 데리고 막 씻기고 닦이고 해서 욕했다가 막 얼렸다 그러면서 너 공연해야지 너 밥은 먹어야지 야 그만해 이러면서 얼리고 달리면서 거의 막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던 그 신체에 불꽃을 태우면서 계속 공연을 다니고 앨범을 녹음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것들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주 자체만 따지면 서로의 그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스토리까지 같이 얹고 보니까 이 시기에 뭔가 아까 말했던 본투비 블루에서 챗 베이커가 마지막 그 약을 하고 하던 그 부서질 듯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초신성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YG도 두고 볼 일이다라는 안 돼. 삐야 삐 이게 진짜. 두고 볼 일이다. 이게 두고 보다 보면 놀래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안 좋은데
마지막 어딘가에서 그렇게 불꽃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쪽도 지금 그 사람들 사실 다 젊지 않나 와. 형무소에서? 100년 후에 그게 그치.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는 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형무소에 사람들이 갑시다. 형무소에서 있다가 한 50년, 한 2, 30년 뒤에 몸이 다 망가졌는데 거기서 좀 이따 얘기할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처럼 막 꼼파이 세군등처럼 막 91살에 그죠,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 91살까지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그런 게 있다라는 있다. 어떤 특히 예술의 측면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뭔가 너무 운동선수 또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그 극한에 올랐을 때 그 어떤 인간의 감정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 음악 때문에 마약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제가 볼 때 약간 변명이 섞여 있어요. 그게 그렇죠. 진실이 아니에요. 그때 다 너나 나나 마약을 했으니까 좋으니까 그걸 좋아하면서 자기 하고 싶었던 걸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 해서 뭐 이런 소속사 하나쯤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도 놀래잖아요. 있다,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언젠가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순간에 어떤 빛이 그죠, 어딘가에서 예.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추천은 안 드린다. 그 이런 추천할 얘기. 순 없다. 자주 그렇죠. 하는 말 있잖아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라는 말. 그다 우리 개소리라고 전에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면 개소리지. 내가 역사에서 뭐가 될 줄 알고. 역사가 심판해줄 것이다. 어?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비레반스로 잠깐 돌아가자면 그 시대 앨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 에디 고메즈와 잭 드조넷이 했던 가장 유명한 앨범은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서 했던 실황 앨범이 네. 있어요. 그것도 명반으로 남아있고 엄청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그 공연 얼마 후에 녹음했던 곡인데 그 미발표 상태였어요. 그랬다가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왜냐하면 재즈의 어떤 골수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앨범이 너무 많아요. 어디 숨어있던 거 찾아내가지고 앨범이라고 쫙 내고 있던 거 다 모아가지고 컴필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내고 비레반스도 그런 애플 뮤직 같은 데 찾아보면 이상한 앨범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왜냐면 재즈 앨범들이라는 게 그 락이나 팝처럼 엄청나게 장비 좋게 세팅 딱 해서 라이브 녹음을 한 게 드물고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녹음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음질이 안 좋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런 게 이제 막 발굴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즘엔 최대한 음질을 조금이라도 복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버전인데 비레반스 같은 경우는 사이드맨 시절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전에 했던 그것들만 다 모아서 나온 앨범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앨범 그 뮤지션들의 루디 반 갤러라는 그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녹음했던 그 사람이 그 작업했던 사람이 했던 것만. 그 이름을 달고 나오는 앨범들도 있고 온갖 이상한 앨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앨범은 그때 당시에 녹음했던 Some Other Time이라고 그러니까 그 앨범 자켓에 너무 멋있어요. 이름도 로스트 세션이라고 잃어버렸던 세션 녹음이라고. 거기에 이 세 명이 이게 거기다 녹음 음질이 너무 좋아. 멋진하구만 이거. 이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같은 연주도 그 음질에 따라서 느끼는 감동이 달라져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를 안 듣더라 그래도 이미 녹음돼 있는 상태에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기본이 다른데. 재즈 뮤지션 중에 엄청 유명한 뭐 예를 들어 찰리 파커 아니면 뭐 텔로니우스 몽크 이런 초창기 시절 버드 파일 이런 사람들의 앨범들은 대부분 음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훌륭한 건 알겠는데 꽂히질 않아. 너무 자글자글하고 음량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그 로스트 세션 Some Other Time이라는 앨범은 음질이 기가 막혀요 진짜. 거기다가 연주가 거의 이제 이 세 명의 팀이 물이 올랐을 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앨범들을 제가 그거 넣어놓고 거의 한때는 진짜 하루에 10번씩도 들었어요. 그것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 그러면 비레반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음질이 이거는 뭐 거의 블루레이급인가요?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네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듣는데 또 제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곡 중에 하나가 It Could Happen to You라고 굉장히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했던 건데 제 등에 그 악보의 첫 네 마디를 타투를 새겼어요. 그래서 그 뭐지? 여기서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재즈 스탠다드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리얼북이라는 게 있어요. 재즈에는. 네. 뭐냐면 많이 연주되는 것들이 옛날 버클리 음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많이 연주들 하니까 그걸 간단하게 악보로 정리해가지고 교본처럼요. 교본이 아니라 악보인데 뭐냐 그러면 딱 그렇게 있어. 한 페이지예요. 대부분 모든 곡들이 32마디. 이제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16마디지만 거기에는 기본 멜로디 그다음에 코드만 딱 적혀 있어요. 교습본이라고 될까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러면 왜냐면 다 이번에 우리 오툼 리브스 하다는데 처음에 뭐지 C 마이너로 시작이야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거 오툼 리브스 다 꺼내면은 대부분의 유명한 곡들은 이미 사실 뮤지션들 다 외우고 있고 코드 진행을 다 알고 있는데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꺼내놓으면 다 그거 보면서 바로 연주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말했던 그 악보 그게 바로 재즈 리얼북 2권에 있는 It Could Happen to You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 등에다가 해놓으셨군요. 네, 타투를 했다는 거죠.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띠부실을 하셨구나. 예, 예. 했던 거고. 그래서 저기 뭐지 재즈 공연 같은 데 보시면은 뮤지션들이 대부분 악보를 잘 안 봐요. 볼 필요가 잘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해본 곡들은 다 알고 있고 처음 해보는 곡이라도 원래 팀이 아니라 처음 보는 뮤지션 3명 4명에서 연주할 때도 꽤 있거든요. 잼 같은 거. 그때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Fly Me to the Moon 하자.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만은 그러면 다 리얼북 이렇게 뭔가 피아니스트도 보면은 재즈 클럽 같은데 그게 다 있어요. 꺼내가지고 뒤적 해가지고 그 페이지를 딱 펴고 한 페이지예요. 그걸 보고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재즈에 대해서 이제 상식으로 궁금하실까봐 리얼북이라는 게 있다. 이게 3권까지 있고 뭐 뉴 리얼북이 또 몇 권 더 있고 그런데 페이크북이라고. 페이크북도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있다. 뭐 갑자기 그 얘기를 생각이 나서 해드렸던 거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아까 야니가 아니라 엔야였습니다. 아 애냐? 네. 애냐도 엔야가 그런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때우 듣기 좋은 노래 엔야. 아, 왜 애냐가 그지? 요즘이야 그냥 그런 음악이지만 악마의 노래. 90년대 애냐 아 그때는 핫했죠. 뭐 핫했죠. 엄청 핫했죠. 팝 차트에서 예. 수위 오른 그럼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죠. 그쵸. 그렇죠. 애냐와 야니. 아, 애냐와 그러네. 야니. 야니는 크게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두 분이 늘 헷갈려요. 가끔 말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네. 특히 야니는 그 유명한 그 그리스 거기 어디죠? 아, 그 아크로폴리스 아니고 아크로폴리스죠. 뭐 그런 뭐 거기서 연주한 실황 제가 공연 장면 감동이죠 그건 정말. 말을 실수해가지고 야니 아크로폴리스 라이브인데 맨날 자꾸 이게 전혀 정말 아포칼립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뭐,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감동적인 아포칼립토 공연. 뭐 사륙당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포칼립 아니야 아크로 아이씨 그의 노래에 맞춰서 사륙이 진행되는. 파멸의 미야. 그래서 아포칼립스 아니고요 아크로폴리스 아니 그게 그렇게 그게 야니와 애냐를 헷갈리신 것처럼 네.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야니 노래에 야니, 맞춰서 살육이 진행되는 이거. 야니 아크로폴리스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재즈 역사 뭐 이렇게 연관돼서 또 하나 해드리고 네. 싶은 장면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니치 네. 그리고 센타로 카오루가 재즈 클럽에서 딱 한 번 공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그냥 그 주니치가 아는 사람의 바에서 공연인데 니들 나랑 같이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요 무조건.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도 실사 버전과 애니 버전이 조금 달라요. 실사 버전에서는 얘네가 연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군 병사가 나와가지고 어디 잽들이 재즈를 하겠다고 이 자식들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쉐입을 지키러 안 놓고는 네. 자기들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당연했죠. 이게 애니니까 이 자식들 내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거기서 막 솔로를 트럼펫을 쫙 하니까 다들 하는. 이러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실사판은 있고요. 네. 애니 버전은 뭐가 다르냐? 애니 버전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시작을 해요. 거기서 흔히 말하는 약간 비밥 스타일의 화려한 연주를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백인 아저씨가 극과 흑인 음악을 여기서 왜 틀어? 백인 음악을 하란 말이야 이런 대사를 해요. 백인의 음악을 하란 말이면서 깽판을 놓는 거라서 음악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지. 이 나머지 센타로와 카오루는 이제 그런 공연도 처음이고 뭐 아직 어리니까. 애들인데. 근데 주니치가 아주 여유롭게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에요. 거의. 전공도 출신이시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백인 음악을 원해 그럼 해주겠어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센타로는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카오루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But Not For Me라는 재즈 스탠다드 노래를 불러요. 트럼펫을 안 불고 노래도 잘하는. 노래도 잘하는. 근데 이게 왜 백인의 음악이라고 거기서 말을 하냐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백인의 음악은 아니에요. 재즈니까. 근데 이게 유명했던 챗 베이커 아까 말했던 네. 챗 베이커가 그걸 노래로 불러서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 마야광.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송강호 씨인가요?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마야광. 근데 뭐 그 시대에서 대부분 서열만 다를 뿐 대부분 뮤지션들이 마야광, 누가- 왕자, 백작 뭐. 그치. 마약 그냥 황제 뭐 다 각자 이렇게 다 엄청나죠. 그리고 마약을 이제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또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마일즈 데이비스가 그래도 그중에 좀 오래 산 편이에요. 왜냐하면 마일즈 데이비스가 그래도 흑인이었지만 아버지가 의사인가 그랬고 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네. 줄리어드 음대를 갔었고 그래서 집에 돈이 좀 되니까 마약을 해도 조금 비싼 거. 좀 품질이 좋은 좋은 걸 한 거예요. 잘 정제된 거. 그런데 이제 돈 없는
뮤지션들 챗 베이커나 이런 크랙 사람들은 같은 거는 해야지. 안 싼 거를 잡고 가도 몸이 더 망가졌다는 그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뭐, 그럴 수 뭐, 있습니다. 네. 그럼요. 충분히 어. 그럴 수 있죠. 어. 왜냐 그러면 그거 순정도가 굉장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나오잖아요. 이게 순도가.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음. 항상 따지기 때문에. 브레이킹 배드를 보시면 그쵸? 이것은 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건 우스갯소리고. 근데 여기서 But Not For Me를 노래를 부르고 그걸 아주 감미로워요. 그걸 들어보면 거기서 이제 연주하는 두 곡의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처음에는 흔히 그러니까 재즈의 역사에 있어서 비밥 시대 가장 유명한 비밥 시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갈래가 나눠지는 게 하드밥과 쿨 재즈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약간 그 앞에는 비밥과 하드밥쯤 되는 연주를 하다가 백인 아저씨가 갑자기 깽판을 부르니까 갑자기 그래 그럼 쿨 재즈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챗 베이커의 그 노래를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창법과 그것도 실제로 챗 베이커가 불렀던 버전과 거의 똑같아요. 그 아저씨 그럼 눈물 흘리나요? 그 아저씨가 뻘쭘해져가지고 말을 안 하고 이 자식들 이러면서 그냥 짜지는 장면만 나오고 고양이의 소리 이러면서 눈물 흘려줘야지 그때는. 그렇지. 무릎 꿇으면서 눈물 흘려야지. 약발이 마약왕이다. 이러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치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짧게 그 장면도 이렇게 끝나요. 근데 요 장면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 그러면 재즈 어떤 이걸 듣고 재즈에 관심이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찾아볼 때 하는 어떤 시대 배경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밥 그러니까 재즈 역사를 굳이 길게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흔히 스윙 시대라고 초창기에 어떤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빅밴드가 나와서 빰빰빰빰빰. 그죠 뭐 그런 걸 했던 시대가 그래서 그 후에 그 이제 비밥 시대가 오는데 그 연주자들이 뭐냐 그러면 그 스윙 시대는 그냥 대부분 짧은 솔로들이 있었지만 편곡된 곡들을 연주하는 거였어요. 댄스 음악이죠. 댄스 음악이에요. 근데 스윙 댄스를 추는. 그죠 스윙 댄스를 추는 근데 거기서 지겨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맨날 그걸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할렘의 바에 같은 데 가면은 나 이만큼 잘 부르는데 나 저기서 저런 거밖에 안 시켜 이러면서 막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 막 이 자식 잘하는데 내 거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한 게 굳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런 식으로 비밥이 그래서 비밥은 점점 빨라지죠. 점점 빨라지고 거의 나중에 묘기의 향연장이 돼요. 끝도 없이 막 음들이 막 난무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그래서 그 스윙이나 이런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연주자의 시대로 되는 네. 거예요. 곡이 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주자의 기량으로만 처음 가니까. 시작할 때 뭔가 어떤 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이게 점점 뭔가 비법 좋아하던 사람들만 골수 팬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그 대안으로 모든 것이 이제 역사가 그렇죠. 정반합.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게 쿨 재즈고. 쿨재즈와 하드밥인데 쿨재즈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쿨재즈의 가장 유명한 건 사실 마일즈 데이비스인데 근데 그 한편으로 또 제일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챗 베이커예요. 근데 챗 베이커도 사실 쿨재즈로 집어넣기는 애매한 게 그냥 백인 재즈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쿨재즈의 의미는 사실 그거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인 재즈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챗 베이커는 그 대표작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챗 베이커가 마일즈 데이비스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랄까 거의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본투비 블루에도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그렇죠. 뭔가 자기는 더 음악인으로서 연주받고 싶은데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얼굴 반반한 트럼펫 좀 부는 예쁜 예쁘장한 백인 남자. 남들은 한 못해 갖고 난리인데 그런 거를. 그죠. 근데 본인은 그게 컴플렉스였던 거지 사실은. 선생님 타고 나셔놓고는. 그러니까 남주혁 씨가 유준열 씨 보고 연기력으로 질투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뭐 그런 거죠. 난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쓸데없이. 그 쓸데 많은데. 쓸데 많죠 사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장면이 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트 블레이키 처음에 나왔던 그게 하드밥의 어떤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이 재즈의 그 시대에 이걸 다 한번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다 깊게 들어가진 못해도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챗 베이커도 나오고 빌 에반스도 나오고 뭐 아트 블레이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이게 그냥 같은 재즈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온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건 뭘까? 저 왜 사실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왜 백인 음악을 하라고 했는데 왜 저 노래를 부르지? 그러니까 그 장면 이걸 알고 보시면 아 이런 맥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재즈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재즈 시대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거기 하계회에서 연주하는 게 마이 페이보릿이죠. 그죠. 그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그다음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계회 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뭐 예. 네. 네. 그게 그 하계회가 벌어질 쯤에 센타로와 카오루의 사이가 벌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리치코 때문에. 작은 오해와 뭐 리치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왕자님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치. 그러면서 원래는 둘이서 하계회 같이 듀엣으로 참가를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센터로는 심술이 나서 갑자기 엄한 락 밴드에서 너 우리 팀에서 드럼 치지 않을래? 그래서 원래는 재즈 아니면 음악도 아니야라고 했던 인간이 그러니까 그까지 하지 뭐 이러고 거길 가요. 그리고 카오루는 그 리츠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행위원회 일본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하계회를 준비하는 실행위원이 해가지고 팔에 완장 차고 뭐 이렇게 뒤에서 이런 거 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락밴드 공연 중에 전기가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난리를 치고 전기 막 원을 찾고 있고 그 강당에 있던 학생들이 에이 뭐야 시시해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뭐 어떻게든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카오루가 팔을 딱 교복 소매를 딱 걷어붙이더니만 내가 어떻게든 잠시라도 잡아볼게 이러면 그리고는 피아노에 딱 앉아요. 근데 이게 그럼 락밴드니까 기타가 일렉트릭이라서 전기가 나가면 그렇죠. 안 전기 되는 나가면 거죠. 아예 공이 안 되는 거. 하지만 재즈는 아날로그인 그렇죠. 거죠. 어쿠스틱이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강당에 딱 좋은 자리 피아노가 딱 있었어. 스키자르 피아노가. 아니 근데 강당에 피아노가 뭐 있을 수 있어야죠. 있는 그죠. 거니까. 크니까 옮기기도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업라이트고 실사판에서는 그랜드예요. 그랜드예요? 예. 그러니까 업라이트가 애니메이션이 좀 더 가다가 나. 그죠. 그게 뭔가 강당에서 학교에서 느낌이 나는데 아마 영화에서는 뭔가 그걸로 그림을 채우기 힘드니까 그랜드를 놨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그 장면 봤는데 그랜드를 놨다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이 그 맛을 몰라. 그죠. 이 맛을 모른다. 아, 얘 진짜 음악 안 듣는 애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고맙진 그죠. 않아를 캐스팅했으니까 됐어요. 뭐 그걸로 뭐 수고 자기를 다 한 알지 거죠. 뭐. 한 건 알지. 자기 소임이 다한 거죠. 오늘도 고마친 하나가 열일을 하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게 앞에 스토리상에서 잠깐 그걸 빼먹었지만 리츠코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곡이에요. My Favorite Things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왔던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들 막 천둥치고 또 무서워하는 애들에게 그 선생님이 불러주던 노래 나나나나나. 네, 다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나나나나 왈츠죠. 네, 왈츠죠. 근데 이런 곡들을 재즈에서 그러니까 뭔가 재즈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재즈로 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존 콜트레인이 자기 앨범에서 제일 좋아했죠. 이게 자이언트 스텝에 들어있었나?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죠. 근데 네. 처음에 아마 그때 했었나? 네. 그래가지고 그 버전이 들어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알던 그렇게 통통 튀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식으로 편곡을 해서 존 콜트레인을 한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온갖 뮤지션들이 다 이것도 버전이 엄청 많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 몇백 개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연습 몇 번 잠깐 연주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때쯤엔 이미 센타로도 사이가 나빴지만은 리츠코와도 리츠코 고백에 딱 한번 까이고 이래서 이제 좀 대면대면한 사이인 상태에서 딱 My Favorite Things를 처음 연주를 시작해요. 그럼 리츠코가 저 멀리 있던 리츠코 아니 이 곡은? My favorite. 여전히 나를 후후 네. 좋아 죽는구만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게 재즈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래서 My Favorite는 혼자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센타로가 그 락밴드 이상한 복장을 입고 온 센타로가 갑자기 드럼에 성큼성큼 가가지고 그 리듬에 맞춰서 축축축축 이러면서 드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둘이 너무 전형적이지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을 멋있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이 자식 너 와주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역시 넌 나의 프린스.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우리 아무리 싸워도 여전히 친구인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My prince has come. 그래서 거기서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된 My Favorite Things를 연주하다가 갑자기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다시 이어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왜냐면 그 장면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이 친구 간의 마음과 리츠코를 향한 이 카오루의 마음과 이 얽힌 것들이 그 앞에서 깔아놨던 어떤 설정들이 여기서 탁 폭발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애니메이션의 엔딩은 아니에요. 이 후에도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거죠. 이 재즈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순간에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는 장면인데 거기가 제일 하이라이트고 그죠? 그게 유튜브에 그 부분만 편집돼서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애니를 몰랐다가 유튜브에 우연히 그 장면이 누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게 어느 정도 느낌으로 카타르시스가 하이라이트냐면 스즈미의 하루의 우울에서 나오는 그 하계회 씬이 있어요. 콘서트 장면. 맞아요. 그게 스즈미의 하루의 우울의 거의 하이라이트인데 그거만큼이나 물론 그 정도로 격정적이지 않지만 또 요거들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편 애니를 다 찾아보게 된 경우인데 My Favorite Thing은 저도 연주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버전이냐면 이제 조나단 크리스버그라고 엄청난 내 또 눈은 높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덤볐다가 그 이상하게 어떤 순간에 그 어떤 딱 하나의 코드가 제가 이게 손목이 아파요. 그게
다들 손목이 안 좋아. 그 코드에서 손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거기만 하면 삐끗하는 거야. 근데 그 진짜 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 노래를 거듭 연습하면서 자꾸 손이 아파오는 거야. 손목 나가게 하는. 원래 손이 아플 일이 없는데 내가 네. 그렇게 막 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일하게 여기 이거가 갖고 있는 그 코드가 그 사람이 편곡한 그 코드가 그래가지고 이게 막 치다가 이렇게 그냥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노래가 워낙 좋잖아요. 그죠. 노래가 너무 좋죠. 노래가 치다 보면 진짜 노래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원래 아름답잖아요. 노래를 들으면 사실 줄리 앤드루스 버전으로 들으면은 줄리 앤드루스의 그 영비스러운 딕션이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딕션이 너무 강해서 조금 약간 그 맛이 안 나는데 그거가 아니라 연주곡으로 들으면 이제 이 노래가 얼마나 예쁜 노래인지가 그죠. 느껴지거든요. 그게 사실 줄리 앤드루스 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딕션이랑 영비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그 My Favorite Things 자체가 워낙에 곡이 좋고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하계 장면 그 유튜브에서 그 장면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스토리를 앞에서부터 쭉 보면 훨씬 더 좋겠지만 네. 그 장면만 봐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어떻게 끝나느냐 My Favorite Things에서 시작해서 Someday My Prince Will Come까지 연주하고 요거 두 곡은 다 4분의 3박자 곡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둘이서 다시 한번 눈빛 교환을 해요. 우리 알지 서로의 마음 이러면서 프린스? 한번 쫙 그걸 접으면서 모닝으로 들어가. 처음 연주했던 음. 그게 카타르시스. 왜냐면 이 스토리를 알면 모르면 그냥 다른 곡을 연주하는 건 쉽지만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봤던 그 둘이 처음 만났던 그 곡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인서트로 나오는 그 리치코의 눈물을 글썽이는 얼굴과 그리고 드디어 둘이 사랑이. 네. 언급이 안 됐던 또 센타로의 마음이 빠졌던 유리칸과 어떤 그 또 주니치랑 삼각관계예요. 뭐 하여튼 복잡해 여기서 스토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걸 들으면서 어쨌든 그 카타르시스 느껴지는 모닝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쫙 꿰뚫는 그 공연 짧은 공연 하나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재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를. 우리 같이 연주해서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 거야. 쫙 하다가 트레이드를 딱 멈추면은 저쪽에서 들으면서 해주면은 그래 이러면서 편을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재즈에 원래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은 더 그렇겠지만 이 장면이 보통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그 하나의 재즈 연주를 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장면만은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상대적으로 역시 나의 프린스 차밍.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연 하나가 사실은 이 그 앞에까지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붙어주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참 잘 썼어요. 애니메이션이 보면은 그걸 재즈 곡을 어떤 걸 가져와가지고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로서 이렇게 앞에 다 깔아놓은 걸 회수하는 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ut Not For Me 같은 경우에도 에피소드 하나의 제목이기도 해요. 뭐냐 그러면은 그 여기서는 이제 그 하교의 장면에서는 연주를 안 하지만 제목을 알겠지만 But Not For Me 날 위해 그러나 날 위해서는 아니야 뭐 이런 뜻이겠죠. 그게 딱 그거예요. 카오루가 리츠코에게 고백을 하는데 리츠코의 마음은 이미 센타로에게 가 있다라는 거를 그렇지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너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구나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 제목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주했던 곡들 3개를 딱 묶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또 꽤 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잠깐 애니메이션 얘기하면 잠깐 네. 빠지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약간 그랬던 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왜 그 유택 교수랑 세시봉 얘기하면서 네. 제가 세시봉 영화 보다가 한숨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랑 비슷한 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네들 노래는 아니잖아요. 번안곡 걔들도 번안곡 한 거예요. 세시봉도. 그죠.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스탠다드를 연주한 그러니까 음악 영화 둘 다 똑같이 음악 그 영상물인데 그러니까 이 음악을 대하고 그 음악 때문에 시너지가 나서 서사를 만들어내는 이 태도랄까 그 깊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시봉이 이걸 같은 식으로 접근해서 망한 케이스라면 이제 이게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애니가 영화는 이제 고마츠 나나를 성공적으로 캐스팅했다. 그 포커스가 있는 거고. 고마츠 나나가 하드캐리했다. 아, 그렇죠. 이제 뭐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하드캐리까지는 아니고 고마츠 아니야? 나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게 있다. 이런 게 있지. 그냥 고마츠나는 영화에서 존재했다. 할 만큼 했다 그래도. 그냥 출근했다. 존재만으로도 할 만큼 했다. 출근했다.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보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독자적인 자기네들만 음악 세계를 뭐 일본에만 추구했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예 없으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을 못 만들겠지가 아니라 어차피 남의 나라 노래거든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그 마음을 그 사로잡는 얘기를 못 만드는가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왜냐면 그 생각 꾹 하다 보니까 느꼈던 거예요. 세시봉은 의외로 감독님이 그 음악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 그랬나요? 저는 그게 김현석 감독 네. 맞죠?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 노래에 얽힌 것을 그 여러 가지 서사와 메타포들을 함께. 서사와 함께 그걸 다 갖고 음. 내가 이 음악을 정말 충분히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음악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 음악의 감성. 그냥 그 감성만 이런 느낌 감성 좋아. 음악을 좋아하는 건 여러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언덕의 아폴로는 확실히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음악의 뭐랄까 왜냐면 마지막 모닝으로 바뀌는 게 왜 멋있냐면 아까 말했지만 수미상관? 수미 쌍관도 있고 그 서사를 맨 처음에 맞춘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를 바꾸는 정도, 그러니까 그 음악을 조금 더 들을 수 그죠. 있는 분들이면 박자 바꾸는 거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 박자를 바꿔내는 것까지 애들이 거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까지 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뎁스에서 즐길 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죠. 그거를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음악에 단순히 음악을 과시한다가 아니라 그걸 서사로 이렇게 잘 뿌려놨다라는 건데 그죠. 여기는 이제 그건 건 없는 거죠. 그냥 권혜호 씨의 그 한마디. 이게 세시봉이야. 그냥 이걸 끝낸 거야. 우리 때 이랬어. 그치, 우리 때 이랬어. 우리 때 이랬고, 그러니까 같은 연애물이고 누군가를 음악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했었어 이 얘기인 건 똑같은 똑같죠. 건데도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깊이감의 차이가 좀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말만 들어봐도 그 학예의 장면에서 뭔가 청소년들이 약간 성장하는구나라는 느낌도 그 얘기만 드니까요. 들어도 좀 네.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네. 보면 더 그렇고 언덕길의 아폴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정리는 아니고 이게 결국 왜냐하면 우리 취미로 시작했던 이야기잖아요. 이걸 근데 언덕길의 아폴론이 좋았던 이유가 여기에 이야기하기에 세시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 프로 뮤지션이 되잖아요. 그쵸. 결국은. 네. 하지만 언덕길의 아폴론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청소년 그 시절의 추억으로서 끝나요. 저는 그게 참 우리 아름다웠다고. 카오르 의사 되나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으로서 맞아요. 카오르는 의사가 되고 센타로는 이거 뭐 스포해도 되겠죠. 어차피 네. 보신 거니까 신부가 돼요. 네? 그랬던 나의 신부가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아니 프라이드? 그게 아니라 마이 프라이드. 그 신부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 신부가 돼요. 아시겠지만 역시 프린스였어. 브라이드가 되는 거지, 그치? 너가 아니라 내가 프린스라고. 너는 나의 신부. 왜냐 그러면 그 카오르가 계속 성당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 청소년 시절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엄청 사고 쳤던 애가 어느 사람 보니까는 스님이 돼서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행동을 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많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물론 이 그 극 중에서 센타로가 그렇게 되고 근데 그 시절의 어떤 재즈에 대한 사랑과 이것들이 추억으로 남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약간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저는 카오르처럼 피아노를 잘 치지도 못하지만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재즈 솔로를 할 만큼의 그런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때 너무 열정을 쏟았고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뭔가를 꼭 이뤄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사실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죠. 보면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시절에 뭔가를 했으나 내가 그 레벨은 아니고 적고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다라든지 그거 평가가 좋게 말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어떻게 말하면 좀 너무 쉽게 접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알거든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하루에 지금부터 다시 10시간씩을 연습해도 뮤지션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건 관절염만 아니야, 옵니다. 아니야. 숨 죽이고 있다가 팔을 딱 때리면 하지만 문제는 카 한 번 때리는 순간에는 오호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어디 갈 때마다 파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그걸 이제 ECM에 보내면 그분이 침묵 속에서 팔을 때리는 이 음에 별일이 아니구만. 하여튼 그래서 애니 마지막 보면은 센타로가 사라졌다가 네. 우연히 카오르가 소식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신부가 된 센타로를 만나고 그 센타로가 있는 성당 안에서 오르간으로 모닝을 하면은 센타로가 싹 웃으면서 드럼을 또 쳐줘요. 둘이 단 한마디 대화 나누지 않고 그대로 끝나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추억과 열정이었지만 그게 어른이 돼서도 애니메이션에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카오루 어떤 지인을 만나서 요즘도 피아노를 쳐야 하는데 안 쳐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게 남아있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오는 어떤 이 애니메이션의 멋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은 저는 100% 취미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지? 내가 만족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비레반스 100분의 1 요거 이 릭도 제대로 내가 못 치는데 어디 가서 피아노 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혼자의 만족인데 근데 이걸 내가 너무 쉽게 만족하나?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나? 이런 느낌 들고 계속 갈등이 돼요. 사실 취미로서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내가 이걸로 밥을 먹겠다고 하면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안 하면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었고 제가 한 20대 때 이랬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미 나이를 너무 먹었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 중에 비비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비비킹이 제가 너무 멋있었던 거는 노년에 그 부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채영이 배가 굉장히 그렇죠. 그 무거운 기타를 배 위에 얹고 루시를 연주하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중학교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그 노년의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어떤 장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바로 루벤 곤잘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실제로 여행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 한국 이름을 말하면 너무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영어 이름으로 쓴 걸 루벤이라고 썼어요.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이제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다큐멘터리 네. 앨범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피아니스트세요. 그분이 쿠바 음악 전성기 시절에 엄청 잘 나가던 분이시다가 돈이 없어서 피아노도 팔고 피아노 연주 안 하다가 그 다큐멘터리와 앨범을 만들 때 해가지고 피아노를 치셔서 진짜 노년에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 세계를 이렇게 연주를 회를 다니시고 앨범을 내고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피아노 안 쳤어도 익어왔던 제가 루벤 곤잘레스만큼 치지 못할 거라는 건 105% 확실해. 하지만 뭔가 그 나이를 먹어서 그분 또 관절염 있으셔가지고 공연할 때도 무대에 혼자서 걸어오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부축해갖고 부축받아서 네. 올라가서 쩔뚝쩔뚝 올라가서 앉아서 피아노 치는 그 순간에 근데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남아있는 거죠. 제가 잘 못 치더라도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한 7, 80대까지 살았다고 치면은 어떤 혼자서 그때 뭔가 만족하면서 내 연주에 아주 간단한 도미솔을 치더라도 이거 아름다웠다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최선을 다한 도미솔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루벤 곤잘레스는 중간에 이제 가난해 가지고 피아노를 못 칠 때 유일하게 있는 집에 있는 피아노가 흰개미가 썩 이게 다 먹어갖고. 먹어가지고 피아노가 이제 없어졌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제 우리 두백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루벤 곤잘레스의 경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105% 확신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피아노가 흰개미가 먹는 거는 한 50% 정도는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이미 뭐 거의 달성. 왜냐면 마당에 있으면 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도 안 날 테고. 그리고 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스카 피터슨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오래 사셨고 이미 비밥 시대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거의 한 80몇 살까지 살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노년이라서 영상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뭐냐 그러면은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분이 연주하는 공연 실황이 있는데 이분이 그 중간에 약간 뇌출혈? 그것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약간 우리말식으로 하면 중풍? 네. 왼손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재활을 한 이후에 오른손만 가지고 거의 왼손 움직이긴 하는데 컴핑 이런 게 안 돼요. 가끔 도, 레 한 번씩만 치고 거의 안 쓰세요. 오른손만 가지고 연주를 해. 그리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힘들어 보시는데 땀을 뻘뻘 닦아. 그건 젊었을 때도 그분은 땀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닦긴 했지만 그렇게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는 그런 거에 꽂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 공연이 또 슬프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그런 게 그 뒤에 베이스 치는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NHOP라고 이분도 전설 중에 한 분인데 엄청 잘 치시는 분인데 저도 몰랐는데 댓글을 보니까 NHOP가 실제로 공연 마지막으로 한 영상이 그거예요.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한 60대 70대 오스카 피터슨에 비하면 한창 젊은이였는데 그러니까 NHOP라고 하면 되고 닐스 웨스터 페데르센 뭐 이렇게 되죠. 닐스 웨스테드 페데르센인가 그럴 걸요 아마.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에 지나갔던 그 영상 하나에 남아 있는 그 아름다운 순간 그 두 분이 그렇게 한때를 보냈던 그런 것들과 일종의 경외심과 뭐 선망의 대상이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흉내를 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아마 피아노가 집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번 쳤으나 지금은 못 치시는 분들이나 뭐 갑자기 교양 방송처럼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희 원래 교양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양이라기보다 약간 EBS 느낌의 한번 해보시라 뭐가 됐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두백스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좀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을 주구장창 해오긴 했는데 우리는 또 좀 다른 분들과 조금 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그러니까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와 마주한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주한 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무라 히라키 제가 좋아하는 무한의 주인 만화가 작가 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만화가인데 오만 일을 다 겪어. 진짜 뭐 그죠. 나중에 주인공 좋아하는 남자 총으로도 쏴 죽이고 하여간 감옥도 갔다고 하더니 그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오만 거를 다 겪고 마지막에 탁 앉았더니 앞에 종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주한 것. 그렇게 해서 난 드디어 만화를 그렸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것. 그래서 걔랑 예를 들어 그러니까 피아노를 안 쳤는데 내가 피아노를 생각보다 못 쳐. 예를 들어 진짜 도미솔도 간신히 친다고 쳐도 그 순간에 이렇게 이 뚜껑을 열고 도미솔을 한번 탁 때려봤을 때 이게 마음의 음악으로만 치면요, 마음에 음악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음악이 아니라 문학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예술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사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을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취미로 즐기질 못하잖아요. 그런 면이 취미면은 있죠. 네. 남들이 너 야 이때까지 연습했는데 이거밖에 못해라도 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여야 되는데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죠. 뭔가 어떤 목표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있죠, 정도까지 사실. 가야 된다는 예. 그래서 뭐 우리 흔히들 자조 섞이게 하는 말이 뭐 장비병 걸렸다고 왜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갖추게 되고. 그러니까 예, 제가 좀 이 얘기 때문에도 있지만 혼자서 요즘 제가 이렇게 취미 생활이 좀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돈은 없고 시간은 많다 보니 돈이 안 드는데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뭐 건담도 있고. 근데 취미가 이렇게 모으고 이런 거에 대한 취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쾌감을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적당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한 스트레스. 왜냐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뮤지션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무슨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뭔가 성공한 변호사가 되고 이랬을 땐 그 스트레스가 나를 좀먹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하지만 건담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제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시간을 투자하면은 요만큼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걸 완전 다른 얘기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 그 플스 게임을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 중에 굉장히 피아노 아까 말씀드렸던 조이를 연주를 딱 했을 때 그 희열 비슷한 느낌을 느낀 게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약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게임이에요. 그럼 너무 리얼해서. 그러니까 서부 시대 배경인데 거기서 어디를 이동하려면 보통 게임은 여기서 저까지 바로 뿅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말을 타고 계속 가야 돼요. 어디 내가 미션을 하러 가는데 15분은 계속 말만 달리는 거야. 가다 내가 배고프면 사냥을 해야 되고 너무 짜증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주인공에게. 그래서 뭔가 일을 다 꼈고 중간에 막 죽을 고비를 살고 돌아와가지고 말을 타고 헤어졌던 식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시네마틱 모드라고 해서 쫙 줄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조정을 안 해도 실시간으로 보여지되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갑자기 운 거예요. 내가 그 장면을 보다가.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진짜 가족 상봉한 다 것처럼. 받아오면서 이까지 와가지고 저 말을 다루는 내가 안 죽고 여기까지 와서 근데 그 스토리상 이 앞으로에 남은 것도 파멸일 거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동화돼서. 근데 그게 엄청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비슷해요. 피아노 칠 때 그런 것. 내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걸 된다라고 했을 때 희열과, 그리고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100% 완벽할 만큼은 안 해도 이 릭을 내가 이제 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뭐 이크 해픈 투유를 내가 소니 클락의 버전을 다 땄구나. 다 할 수 있어. 더듬거리지만. 그러니까 그 노력의 보상이 요만큼이 올 때 그 다른 사실 뭐 물질적인 다른 보상은 전혀 없잖아요. 오직 하나 제 마음속의 성취감인데 약간 왜냐 그러면 갑자기 제가 또 자꾸 교양방송 느낌인데 이 취미 얘기를 자꾸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취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취미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왜냐 그러면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피아노 얘기를 했지만은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뭐 피아노가 됐건 뭐건 취미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어떤 요즘 제가 그걸 자꾸 나이 먹어서 감상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삶의 기쁨이 별 큰 게 아니다. 맞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린 사람을 키울 거나 가르칠 때 또 기쁨을 느끼는 게 이게 비슷한 얘기로, 그러니까 마음에 아까 이제 제 음악으로만 한정하자면 마음의 음악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아는 피아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네. 어떤 애가 있었는데 애가 이제 기타를 배우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모르잖아요. 코드를 2개를 가르쳐주고 나비야를 쳤어요. 네. 나비야 A랑 E랑 이제 A 코드, E 코드인데 이리 날라 오늘 한 다음에 노란 할 때 이 코드로 바꾸잖아요. 근데 왜 코드를 처음 바꾸면 음이 확 변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코드를 처음 바꾸고 음이 딱 변한다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자꾸 땅 쳤는데 그게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얼굴이 음이 이렇게 해서 음악이 바뀌는구나를 안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삶의 애인데 즐거움.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손으로 눌러서 음악 너무 좋고 나비야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걔가 그거 한 달 하고 그냥 엄마를 쫄라서 한 건데 네.
나 안 다니는 거예요. 방학이 끝났다 이거지.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했더니 아니 뭐 그냥 기타는 그냥 지가 하고 싶다니까 취미로 그냥 한번 가게 한 거고 저기 뭐 그냥 애는 이제 다른 학원 다녀야지. 공부해야죠. 라고 해서 왜냐면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왜 안 나오나요 이렇게 전화드리면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른들이 말하는 마음에 음악이 있는 애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드물다 그게. 그러니까 같은 음악을 틀어줬는데 왠지 뭔가 혼자 가슴이 몽글몽글 막 차오를 것 같이 막 같은 음악을 들어도 막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글 읽을 때 문학소년 이런 거 이제 글 읽을 때 뭔가 막 차오르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애가 이제 그런 단순함에서도 그걸 느낀 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한국 수험생의 그 어쩔 수 없는 현실상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걸로 이제 음악을 안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 자기 마음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이제 음악으로 풀지 않더라도 그 음악이 어떤 열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갈구 그죠. 예.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란 건 여러 가지의 이제 단순히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그게 내가 뭐 좋은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좀 인생을 좋게 마무리하는 거 그죠. 여기에 이제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 음악이 마음에 있다는 것만으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마음에 있었으면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제 속에 음악은 마음 심장이었고 한 12지장쯤에 그래서 이 정도로 즐기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뭐 지나갔어요? 뭔가 했어. 뭐 지나갔어? 될 일이 아니죠. 어쨌든 큰 축복이다. 안 될 마음의 일이네, 이거. 음악이. 근데 이런 식으로 취미로 즐기시는 거 진짜 부러워요. 정말. 그러니까 요런 취미가 있다는 것도 부럽지만 취미를 이렇게만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자체가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그게 누구 곡이었죠? 라디오에도였나? 그 유명한 아주 선언한 곡이 있죠. Everybody can play guitar. 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조금만 자기가 그거 하면은 뭐 그렇죠. 우리 두백수님은 요즘 피아니스트는 진짜 안 좋아해. 네. 요즘 피아니스트 얘기 안 했잖아.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손여름 씨 얘기했잖아요. 요즘 피아니스트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게 나는 진짜 가끔 만나다 보면 얘가 나랑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 맞나 그러면서 전 사실 영화도 음악도 뭐든지 다 요즘 것만 무조건 신상 좋아. 신상 좋아해서 세핑 좋아하는. 야 얘는 뭐가 좀 다른데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피아니스트는 좀 듣다 보면 이제 그 북구 유럽 발음이 많다 보니까 그죠. 네. 이게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비언 스페런스. 제가 왜냐면 저번에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잠깐 또 홍보하자면 마친 바실렙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연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막 이제 예매해서 갔죠.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 음악을 많이 힐링 받았거든요. 그 퍼스트 터치인가 그 앨범이 노래가 담겨 있는 앨범이 정말 좋아가지고 특히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제가 우리 아날람 클럽에서도 이 앨범 좋다고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인데 그걸 딱 듣고 막 많이 힐링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드디어 영접하는 걸 했다.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늙었나 봐. 두 번째 곡부터 졸기 시작했어 내가.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저도. 내가 이 사람을 되게 고대했는데 내 몸이 졸린 거야. 너무 좋은데 왜 잠이 오지?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웃긴 건 어디서 깼냐면 이것도 되게 슬퍼. 이게 그날 그 밸런싱이 좀 문제가 있어서 드럼 소리가 이 피아노랑 이거랑 안 맞았어. 그런 경우 그러니까 꽤 있어요, 사실. 또롱 이게 피아노가 이렇게 따단 하면 드럼도 거기에 트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빡 이런 거야. 근데 그 빡에 내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빡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씨. 근데 다른 공연 잠 깨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언밸런싱 때문에 잠이 깬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중간 내가 살짝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라는 거. 잠 깨우려고. 근데 잠 깨우려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공연 재밌게 들었습니다만 네. 마르친 바실렙스키. 참고로 제 변명을 잠깐 하자면 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왠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돼서 요즘 거를 안 듣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봐 변명을 하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쭉 계속 그렇게만 취향이었다. 들었으니까 취향이었다. 저 나이 든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고요. 늦었습니다. 이거 할 때부터 틀렸었나? 안 될 일이고요. 그러네. 예. 큰일 났네. 요즘 분들에게는 이제 저는 만약에 락 좋아하신다면은 재즈에 조금 입문하는 계기 중에 또 요런 거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브래드 멀다우가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 브래드 멀다우가 지금은 이제 뭐 재즈계의 거장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올해 올해 그래미도 아마 브래드 멀다우 탔죠. 올해였나요 그게? 예. 근데 이제 브래드 멀다우가
라디오헤드의 광팬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헤드의 노래를 앨범에 한 곡씩 꼭 넣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막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노엑스트? 예. 네, 그거 근데 그게 엄청 그 노래 원곡도 멋있고 그죠. 이 재즈 피아니스트인 브래드 멀더 그거를 그 원래도 노래가 약간 우주로 가는 느낌인데 재즈는 원래 우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노래 그 스탠다드 곡 동요 같은 거 줘도 우주 가는 사람한테 원곡이 우주인 곡을 주니까 진짜 이게 저기 갤럭시 어딘가에 저기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몽환적이고 사이키델릭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거기다 그 원래 원곡에다 그 음을 뿌려내는 그 로직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렇다는데 한번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맛을 보기가 좋다는 거죠. 원래 이런 노래인데 이렇게 또 게다가 치는구나. 또 브래드 멀다운 좀 너무 최첨단.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제가 거의 브래드 멜다우면 이미 그분도 뭐 네. 이제 50 저기 되신 줄인데. 분이지만 70년생이에요. 제가 아는 그 뮤지션 중에서 그나마 제일 최근 애기야, 살아계신 애기. 분 중에 너무 한 분인 애기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브래드 멜다우 그렇게 이렇게 있던 곡 바꾼 것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곡도 뭐냐 그러면은 그 옛날 그게 폴 사이먼 노래인가? Still Crazy After You Gone인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걸 또 브래드 멜다우가 연주한 곡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두백스. 그 노래마저도 이미 굉장히 옛날 노래. 그러니까 두백스. 브래드 멀다우 아직 기저귀도 안 빼. 50이면 아직. 50이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런 느낌이죠. 야, 이거. 근데 이제 음악 그 재즈 즐기는 거 얘기하셔서 제가 해주고 싶으면 만약에 재즈를 조금 관심 있게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유명한 곡들이 있어요. 재즈 스탠다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utumn Leaves 그러니까 한국 고엽이라고 하죠. 고엽이죠. 그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진짜 500개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주가 다 달라요. 그런 식으로 유명한 재즈 곡들을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제가 꽂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중엔 비밥도 있고 뭐 쿨 재즈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던 재즈, 현대 재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즈로 좀 유명한 곡들을 유튜브는 요즘 세상이 좋으니까 다 듣다 보면 꽂히는 노래가 분명히 한 곡은 있어요. 그러면 그 꽂힌 노래 그 아티스트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스카 피터슨일 수도 있고 뭐 마일즈 데이비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른 곡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듣다 보다 그 사람 곡 중에 또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곡을 한 다른 연주자들을 또 찾아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돌고 돌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지를 막 뻗어나가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재즈를 엄청 많이 스타일을, 듣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뻗어나가는 방법으로. 네. 좋네요 오늘. 오늘 또 저는 피아노 뭐 재즈 다 모르다 보니까 너무 즐겁네요. 너무 제가 막 신나가지고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시라고 불렀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뭔가 그러라고 불렀다니까. 아날람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니 그러시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니 아날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논쟁적인 네. 방송. 조성진 재즈로서는 아직 애송이 뭐 이런 거. 그거 갑자기 조성진 씨한테 요새 가요 같은 건 뭐 들으세요 했더니 신승훈 씨 듣는다고. 근데 너무 그래 쪽팽 치던 사람은 저럴 수 있지라는 느낌. 그 드뷔시를 치던 그 손이면 그럴 것 같아. 신수훈 노래 들을 것 같아. 무슨 최신 가요랍시고 듣는 게 신승훈 씨라고. 그럴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사실 나이를 알고 보면 신승훈이 그러니까요. 씨의 노래가 나올 때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신승훈 씨 데뷔보다 태어난 게 늦을 거예요. 그럴걸요 아마. 네. 그러니까요. 신승훈 씨 제일 유명했던 그게 뭐죠? 그 클래식 같이 했던 보이지 않는 사람? 이히 리베디. 그게 90 뭐 아마 한 2, 3년? 정확하게는 잘 그쵸? 모르겠는데 그쯤 되니까 그것도 이미 뭐 데뷔했을 때가 아니라 꽤 후였으니까. 네. 뭐 어쨌든 네. 오늘 재즈 얘기, 피아노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피아노. 그럼 이제 피아노는 이제 계속 지금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안 하시나요? 하드 트레이닝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게 네. 요즘 사실 거의 안 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밴드를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한번 손이 멀어지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다시 계기로. 얘기하려고 그렇지 아트 블레이키 뭐죠 한번 들어볼까 이러다가 다시 쳐보고. 요즘 그전에는 이제 요즘 거의 재즈도 치지 않았어요. 거의 무슨 뭐 팝 이런 거 그냥 듣다가 요즘 엔말이 무슨 그거 공연 와가지고 했다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 노래도. 그래서 좋네. 그거 코드 쳐보고 이러고 놀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 재즈 혼자 연습할 때 아이디얼 프로라고 이렇게 반주해주는 그게 있어. 그걸 오랜만에 띄워놓고 혼자서 국민 앱이죠. 아니 전 세계 앱이죠. 이큰 해픈트 오랜만에 한번 쳐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조금 덕분에 다시 재즈 연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니 네. 또 기쁘네요. 큰 도움이 네.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떻게든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레이지 템플을 쉬면서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 것 같아요. 뭐 뭐든 들으시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좋잖아요. 와가지고 저 그 레이지 템플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서 밤에 이럴 때는 못 들어도 낮에 혼자 있거나 이러시면 그 연결해서 크게 들으시거든요. 근데 재즈를 듣고 있으면 왠지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쵸. 대부분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기보다도 그냥 BGM처럼 그쵸. 틀어놓으시는데 그런 게 나오면 물어봐요. 재즈 좋아하세요? 이게 굉장히 관우하세요? 그 똑같은 건데 재즈 차가 식기 전에 좋아하세요? 대답할게요. 재즈 좋아하세요라고 묻는 게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네. 아 거의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요? 물어볼 관우하세요? 수 있지. 차가 식기 전에 아니 대답한다니까요. 아세요가 아니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예 저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관우 네. 좋아하세요? 관우 좋아. 관우 빼고 다 좋아한다. 그 사람은 어느 아이돌 팀의 멤버인가요? 관우는. 그럼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중국에서는. 비슷한 느낌의 애가 있었는데 그런 왜 얼굴 빨개요? 그렇진 않아요. 얼굴이 생명이라. 왠지 요즘 분위기에선 관우 좋아하세요 이러면 진짜 무슨 사생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재즈 재밌네요. 네. 근데 클래식도 좀 아시는 분 얘기 들으면 참 좋겠는데 제 주변에 아주 그렇게까지 클래식 매니아가 없어서 클래식 피아노는 극한의 터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것도 얘기하자면 사실 끝도 없을 그쵸. 거예요. 네. 그 손으로 누르는 그 흔히 말하는 진짜 난 그래서 조성진 씨가 내 어깨를 주물러 주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그 극한의 터치감 있잖아. 왜냐면 조성진 씨 터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무용이랑 똑같은 게 그러니까 불가해한 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용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네. 엄청나게 축이 근육으로 탄탄해서 무겁게 축이 딱 땅을 디디고 있지만 깃털 같다. 이 이율배반적인 거. 발레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안마를 해주면 어깨에서 쇼팽이 들리겠죠. 조성진 씨도 엄청나게 힘으로 무겁게 그러니까 강하게 때리는 것 같은데도 섬세한 이 이율배반적인. 그래서 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조성진 씨가 곡의 해석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과하게 많이 변하지 않는 스타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정석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지만 왜냐하면 거긴 템포가 BPM 이렇게 해가지고 100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단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조성진 씨는 거의 그 원곡자에 충실하게 연주하는 편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잘 모르지만. 별명이 쇼팽 잘 치시니까 쇼팽이니까 그죠. 조팽인데. 근데 쇼팽. 그게 뭔가 변별점 없는 것 같은데도 그 터치의 깊이 때문에 듣고 있으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저도 잘 모르지만 듣고 신기하다, 있으면은. 그쵸? 네. 그 곡 해석을 좀 자유롭게 하시는 연주자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시그네처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성진 씨는 그게 아닌데도 느껴져요. 전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게 잘 모르지만 좋아해서 가끔 듣는데 부럽습니다. 그 네. 터치 하시는 분들 특유의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모르는 영역인데 피아노 밑에 페달 있잖아요. 네. 그 페달링에 대한 또 깊이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잘 밟고 못 밟고 그걸 어떻게 살짝 밟고 못 밟고 그게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런 피아노 연주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밑에 보면 댓글이 엄청나고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몇 분 몇 초의 페달링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저 페달링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글들이 있어.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댓글들을 보면은. 관우하세요. 저 해석이 나의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동료 앞에서 이해한다, 만나야겠네. 뭐 이런. 다음 데이트는 동료 앞에서. 왜냐면 클래식 피아노는 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극한의 그 터치감 때문에 그 누구의 터치가 또 이렇게 하고 재즈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즈 피아노 들으시면 정말 괴로워하시는 게 그 터치감을 무시하는 그 파워풀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기에는 재즈는 거의 불협화음 같은 느낌이랄까. 화음은 이제 화성적으로도 그분들이 듣기 괴롭고 근데 현대음악 들으시는 좀 익숙해진 분 그건 상관없는데 오히려 터치감 그러니까 그분들이 듣기엔 피아노를 거의 꽝꽝꽝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모든 터치가 다이내믹이 없고 꽝꽝꽝꽝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고. 근데 사실 재즈 피아노도 그러니까 화성이나 이런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스타일에 그 터치의 차이가 재밌는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비레반스 얘기했잖아요. 네. 비레반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마일즈 데이비스 앨범에 같이 팀에 참여하면서인데 그 동시대에 했던 피아니스트 2명이 더 있어. 굉장히 유명한 레드 갈란드가 윈튼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3명의 똑같은 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툼 리브스라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시면은 그 3명의 어떤 연주 코드 진행에 이런 것도 다르지만 터치가 너무 달라서 그 터치에 따라서 이 곡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시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윈튼 켈리 같은 경우는 약간 버터 바른 소리. 미국인이야. 미국 흑인의 음악이다 이게 이 자식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레드 갈란드는 그거 아니야? 블록 코드. 꽝꽝꽝꽝꽝. 블록코드도 유명하지만 레드 갈란드 신기한 게 그분이 권투 선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피아노에는 치는 터치는 옥동자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옥동자요? 옥동자? 옥소리? 옥구슬도 아니고 옥동자 올라가면 옥동자를 너무 너무 큰 소리 나는 거 아니냐? 자, 최애 아이스크림 옥동자다 보니 아니 그거 어떤 느낌인 거야? 피아노에 옥구슬 굴러가는 건 상상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옥동자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렇게 부드러운 맛? 옥동자 굴러가는 건 뭐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분 권투 선수 출신인 게 맞는 게 그 블록 코드라는 게 코드로 솔로를 거의 대체하다시피 그죠. 꽝꽝꽝 때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솔로는 또로로로 이렇게 단음으로 막 엮는데 코드로 빵빵빠밤빠밤 막 가는데 아 이분이 근데 그 이렇게 솔로 단음으로 가는 솔로는 굉장히 그렇죠. 마치 그 막 어떤 느낌이면 7살짜리 소녀가 하는 듯이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가는 옥동자가 터치가. 7살 때 옥동자 7살 때 위 굴려요. 피아노 위에 굴려. 망했다. 망했다. 옥동자가 하필이면. 이게 뭐 결국 방송 마지막에 잘 나가다 망해버렸다. 어쨌든 그렇게 한 3명의 터치를 한번 들어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큰 웃음도 감사하고 옥동자밖에 남는 게 없겠군요. 말씀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결국은 멀리서 제주도에서 멀리서- 와주셔서 멀리서 와서 옥동자 하나 남기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것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컷 뭐 비레반스 얘기하면 뭐하냐? 어? 고생해주신 고상한 척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옥동자 한 방으로. 아, 네. 끝났다. 이거. 우리 네 끝내죠 이제. 누가 영상으로 피아노에 옥동자 이렇게 얼굴 굴러가는 거 만들 거면 무서워 내 지금. 혹시 그런 게 뜨면 저에게도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꼭 보내드릴게요. 아 무섭다. 예, 말씀 멀리서 와서 또 이 노는 날 멀리서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두백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동규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오시였습니다. 망했다. 옥동자는 왜 나온 거야? 지금?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 아까 옥동- 보다가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운드 뮤직에 잘리고 보셨어요? 이거 제가 빵 터졌어요. 아, 뭐라 먹 저게 그 라디오 스타는 네. 너무 웃긴 거예요.